글자를 프리즘 삼아 성장의 혼란과 깨달음을 비추고 이야기를 배삼아 가보지 못한 인생의 저편으로 건너갑니다. 이번에 나눌 오리지널 스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혼식 첫날 밤 제가 깊이 잠들었을 때 시댁 운전기사가 한밤중에 제 방으로 몰래 들어왔습니다. 그는 제 입을 막으며 말했습니다. 불 켜지 마세요. 어서 도망치세요. 서울지방경찰청장님, 그러니까 아가씨의 오라버니께서 저를 보내셨습니다. 다음 날 벌어진 일에 저는 완전히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오늘은 나의 결혼식 날이다. 창밖에 요란했던 축하 소음은 이미 멎었고 붉은색 TV 자 대신 화려한 꽃 장식이 붙어 있던 유리창 너머로 차가운 달빛만이 스며들어 바닥에 창백한 빗무리를 들이우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아직 뷔페 음식의 기름진 냄새와 축포의 화약 냄새가 남아 신부 대기실을 가득 채웠던 값비싼 꽃향기와 뒤섞여 기이하면서도 달콤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나는 실크 잠옷을 입은 채 넓고 푹신한 신혼 침대에 누워 있었다. 곁에는 이미 코를 골며 잠든 남편 박도준이 있었다. 그는 오늘 술을 꽤 많이 마셨다. 붉게 달아오른 얼굴로 친구들의 성화에 못 이겨 나를 안고 몇 바퀴나 돌며 계속해서 속삭였다. 연주야, 내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로 만들어줄게. 그때 그의 눈에 담긴 사랑과 자부심은 너무나도 진짜처럼 보였다. 하지만 이 적막한 호화로움 속에서 나는 지금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다. 결혼 생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은 아니었다. 나와 박도준은 2년간 연애했다. 그는 언제나 다정하고 사려 깊은 모범적인 남자친구였고 재벌가 집안 배경도 훌륭했다. 시부모님 될 분들도 겉으로는 내게 무척 상냥하셨다. 내 부모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10살 터울의 오빠 서진혁이 어릴 때부터 나를 키워주었다. 오빠는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장이었다. 오빠는 처음에 박도준을 조금 의심했지만 여러 차례 알아본 뒤 결국 내 선택을 존중해 주었다. 다만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면 즉시 자신에게 알리라고 몇 번이고 당부했다. 아마도 오빠의 지나치리 많지 신중한 걱정이 내게 옮았거나 혹은 박도준의 어머니, 그러니까 정교한 화장에 온화한 미소를 띤 나의 시어머니가 패백 때 내게 절을 받으며 눈띠에 스쳐 지나간 날카로운 시선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뭐라 딱 꼬집어 말할 수는 없었지만 이 3층짜리 강남저택이 마치 정교한 황금 세 장 같다는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이제 막 그 안으로 들어온 카나리아인 나는 붉은 촛불이 다 타버린 이 깊은 밤에 첫 번째 한기를 느꼈다. 나는 억지로 눈을 감으며 스스로에게 되뇌었다.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내일은 시댁 어른들께 다시 인사드려야 하고 수많은 친척들도 만나야 해. 피로감은 결국 헛된 상상을 이겼고 나는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비몽사몽간에 나는 이상한 낌새를 느꼈다. 소리가 아니라 누군가 나를 지켜보는 듯한 느낌. 마치 차가운 뱀 한 마리가 소리 없이 내 피부 위를 기어오르는 것 같았다. 나는 소스라치게 놀라 깨어났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어둠 속 웬 키 큰 검은 그림자가 내 침대 바로 옆에 서 있었다. 그의 숨결이 느껴질 만큼 가까운 거리였다. 나는 혼비백산하여 비명을 지르려 했다. 그러나 거친 손 하나가 번개처럼 날아와 내 입을 틀어막았다. 목구멍을 채 빠져나오지 못한 비명은 그 손에 의해 속으로 꼴꺽 삼켜졌다. 나는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공포가 차가운 얼음물처럼 순식간에 온몸을 잠식했다. 누구지? 박도준? 아니, 숨소리가 달라. 도둑? 강도? 아니면 이 재벌가의 더러운 음모? 신혼 첫날 밤, 신부가 수많은 끔찍한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폭발했다. 서연주 아가씨, 소리내지 마세요. 절대 불 켜시면 안 됩니다. 극도로 낮게 억눌린 다급한 남자의 목소리가 귓가에 울렸다. 어디선가 들어본 목소리였다. 그의 손은 힘이 넘쳤지만 이상하게도 나를 아프게 하지는 않았다. 단지 내가 소리치지 못하게 막고 있을 뿐이었다. 나는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뜨고 희미한 달빛의 의지에 간신히 상대의 윤곽을 식별했다. 박씨 집안의 운전기사 김 기사님이었다.
평소 과묵하고 늘 고개를 숙이고 다니던 순박해 보이는 그 중년 남성. 그가 왜 여기에? 내 결혼식 첫날 밤, 내 침실에 절망과 분노가 뒤섞여 나는 손톱으로 그의 손등을 핥히며 발길질을 해댔다. 김 기사님은 고통스러운 듯 숨을 들이마시더니 더욱 다급하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 진정하고 제 말 들으세요. 저는 서 청장님, 아가씨의 오라버니 서진혁 청장님께서 보내셨습니다. 지금 떠나지 않으면 늦습니다. 오빠라고? 나는 순간 몸부림을 멈췄다. 하지만 심장은 흉고를 부술듯이 더욱 세차게 뛰었다. 오빠가 보냈다고? 어떻게 된 거지? 김 기사님이 오빠 사람이었단 말인가? 시간이 없습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 기사님의 숨결이 내 귓가에 닿았다. 그의 말은 총알처럼 빨랐다. 박 씨 집안이 아가씨와 결혼한 건 박도준 씨가 아가씨를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이건 함정입니다. 박 회장 내 사업이 큰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자금줄이 막히고 조폭까지 연루되어 곧 무너질 겁니다. 그들은 아가씨 오라버니의 지위를 노린 겁니다. 아가씨를 이용해 오라버니를 올가매고 심지어는 자신들의 뒤를 봐주도록 협박하려는 속셈입니다. 오늘 밤 그들이 아가씨에게 손을 쓸지도 모릅니다. 아가씨의 사고나 부정을 위장한 증거를 만들어서 청장님을 협박할 겁니다. 나는 벼락이라도 맞은 듯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김 기사님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얼음 송곳이 되어 내 심장을 후벼 팠다. 박도준의 2년간의 다정함은 거짓이었고 시부모님의 상냥함은 연기였다. 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간 세간의 주목을 받은 결혼은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이용해 오빠를 공격하려는 치밀하게 계획된 음모였다. 아니야, 믿을 수 없어. 이건 너무 황당하잖아. 하지만 김 기사님은 오빠가 보낸 사람이다. 오빠는 절대 근거 없이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의 이전의 의심들이 지금 파도처럼 내 머릿속으로 밀려왔다. 박도준의 집안 사업은 규모가 컸지만 몇몇 분야는 확실히 불투명했다. 시어머니는 때때로 넌지시 오빠의 업무에 대해 묻곤 했다. 이 모든 게 정말이었단 말인가? 제가 어떻게 믿죠? 나는 공포와 배신감에 격렬하게 떨며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김 기사님은 재빨리 오빠의 개인 휴대전화 번호와 우리 남매만이 아는 어릴 적 비밀 암호를 댔다. 민들레. 그것은 오빠가 내게 약속했던 암호였다.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암호를 보거나 들으면 그건 오빠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보낸 신호라는 뜻이었다. 내 심장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마지막 한 가닥 희망마저 산산조각 났다. 거대한 배신감과 차가운 공포가 순식간에 나를 덮쳤다. 어서 외투와 신발을 챙기세요. 아무것도 가져오지 마시고요. 저를 따라 뒷문으로 나가야 합니다. 박도준 씨는 그들이 약을 좀 써서 당분간은 못 일어날 겁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언제 올지 모릅니다. 김 기사님은 내 입을 막던 손을 떼고 다급하게 재촉했다. 나는 이 엄청난 충격과 분노를 소화할 틈도 없이 생존 본능이 모든 것을 압도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어둠 속에서 외투 한 벌을 집어 잠옷 위에 걸치고 운동화를 신었다. 김 기사님은 민감한 표범처럼 문 밖의 동태를 살폈다. 그는 살며시 문틈을 열었다. 밖의 복도는 칠흑같이 어두웠고 고요했다. 그는 나에게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다. 우리는 두 개의 유령처럼 소리 없이 신방을 빠져나와 값비싼 카펫이 깔린 복도를 지나 좁은 가정부용 계단을 따라 내려갔다. 낮에는 그토록 호화롭게만 보였던 이 저택이 지금은 마치 검고 거대한 입을 벌린 함정처럼 느껴졌다. 굳게 닫힌 모든 방문 뒤에는 엿보는 눈들이 숨어 있는 것만 같았다. 죽음 같은 정적 속에서 내 심장 소리는 천둥처럼 크게 울렸다. 마침내 우리는 저택 뒷문에 도착했다. 김 기사님은 능숙하게 CCTV 사각지대를 피해 열쇠로 조용히 문을 열었다. 차가운 밤 공기가 훅 끼쳐와 나는 몸을 떨었지만 혼란스럽던 머리가 조금은 맑아지는 듯했다. 문 밖에는 눈에 띄지 않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시동을 켠 채 서 있었다. 타세요.
김 기사님이 차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밤의 어둠 속에서 거대한 괴수처럼 웅크린 저택을 돌아보았다. 그곳에는 내가 방금 평생을 함께하기로 맹세한 남편이, 내 명의상의 가족들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 남은 것은 뼛속까지 시린 한기와 하늘을 찌를 듯한 증오뿐이었다. 나는 차 안으로 몸을 구겨 넣었고 김 기사님은 재빨리 문을 닫았다. 차는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소리 없이 짙은 어둠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다. 차창 밖으로 도시의 네온 사인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나는 뒷좌석에 몸을 웅크린 채 외투를 단단히 여몄다. 몸은 여전히 통제 불능 상태로 떨리고 있었다. 뒤늦게 눈물이 터져 나왔다.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극한의 공포와 분노, 그리고 우롱당한 치욕 때문이었다. 박도준, 그리고 박씨 집안. 감히 나한테 이런 짓을 해? 감히 내 오빠를 건드려? 나는 눈물을 닦았다. 눈에는 서늘한 살기가 스쳤다. 이 원수는 반드시 갚아주겠어. 내일 당신들이 이 연극을 어떻게 이어갈지 똑똑히 지켜볼 테다. 김 기사님, 내 목소리는 울음과 긴장으로 쉬어 있었지만 한 가닥 결의가 담겨 있었다. 오빠는 지금 어디에 계세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김 기사님은 백미러로 나를 흘끗 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동정과 칭찬이 섞여 있었다. 청장님께서는 안전한 곳에서 아가씨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든 계획을 세워두셨습니다. 아가씨, 걱정 마십시오. 청장님께서 계시는 한 박씨 집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좀 쉬십시오. 날이 밝으면 아주 재미있는 구경을 하게 될 겁니다. 차가 새벽에 텅 빈 거리를 질주했다. 창밖의 풍경은 고요한 저택가에서 점차 첫 차와 환경미화원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도심의 간선도로로 바뀌었다. 네온사인은 꺼지고 그 자리를 대신한 차가운 새벽빛이 고층 빌딩들의 잿빛 윤곽을 입혔다. 나는 뒷좌석에 웅크리고 있었다. 처음의 극한 공포는 서서히 가라앉았지만 더 깊고 뼛속까지 시린 한기가 뼈마디 사이에서 스며 나왔다. 몸은 더 이상 격렬하게 떨리지 않았지만 심장은 보이지 않는 손에 꽉 쥐어진 듯 뛸 때마다 묵직한 통증을 동반했다. 2년, 꼬박 2년이었다. 박도준의 그 사랑 넘치는 듯했던 얼굴, 그 숱한 사랑의 맹세, 그 세심한 배려들, 심지어 오늘 결혼식에서 내게 반지를 끼워주며 붉어졌던 그의 눈시울까지 전부 연기였단 말인가?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그 연기는 얼마나 정교하며 그 속셈은 얼마나 깊은 것인가? 그리고 시어머니, 언제나 내 손을 잡고 다정하게 아가라고 부르던 그 여자. 입만 열면 나를 친딸처럼 생각한다고 말했던 사람. 그 모든 안부 인사 뒤에는 나를 어떻게 이용할지, 어떻게 내 오빠를 물고 늘어질지 계산하고 있었단 말인가? 심지어 결혼식에 참석했던 박씨 집안의 유력한 친척과 친구들이 내게 보냈던 시선들마저 떠올랐다. 그 부러움과 축하 속에는 사실을 아는 자들의 은밀한 조롱과 연민이 섞여 있었던 게 아닐까? 오직 나만이 완벽한 바보처럼 스스로 행복하다고 믿으며 그들이 정성껏 파놓은 함정 속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간 것이었다. 아가씨, 물 좀 드세요. 김 기사님이 뚜껑을 딴 생수 한 병을 건넸다. 그의 목소리에는 쉽사리 감지하기 어려운 피로감이 묻어 있었다. 나는 물을 받아들었다. 손끝이 차가웠다. 기사님, 오빠 곁에 계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나는 이 믿기지 않는 모든 것이 현실임을 확인하기 위해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해 말을 해야만 했다. 김 기사님은 백미러로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은 침착했다. 한 7, 8년 됐습니다. 예전엔 청장님과 형사팀에 같이 있었습니다. 부상을 입고 내근직으로 옮겼다가 청장님께서 믿을 만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셔서 오게 됐습니다. 오빠는 가장 신뢰하는 신복을 박씨 집안의 운전기사로 심어두었다. 이는 오빠가 박씨 집안에 대해 품은 의심이 겉으로 드러낸 것보다 훨씬 깊었음을 의미했다. 어쩌면 아주 오래전부터 계획을 세웠을지도 모른다.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만약 오빠가 미리 준비하지 않았다면 오늘 밤 나는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박씨 집안, 그들의 문제가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거예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김 기사님은 잠시 침묵하더니 단어를 고르는 듯 말했다. 아주 심각합니다. 겉은 번지르르하지만 속은 이미 텅 비었습니다. 불법 사모펀드, 자금 세탁, 어쩌면 살인사건까지 연루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은 급하게 보호막을 찾고 있었고 서 청장님의 지위와 아가씨와 청장님의 관계가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한 거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어젯밤 만약 청장님께서 미리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다면 그들은 정말로 아가씨에게 해를 가했을 겁니다. 사고나 스캔들을 조작해서 최대한 빨리 아가씨를 통제하고 그걸로서 청장님을 굴복시키려 했을 겁니다. 사고, 스캔들. 나는 이 두 단어를 곱씹었다. 등골에서부터 섬뜩한 기운이 솟구쳤다. 신혼 첫날 밤, 신부가 추락사고를 당하거나 외간 남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은 것이 발각된다면 어느 쪽이든 나를 파멸시키기에 충분했다. 또한 내 오빠를 극도로 수동적인, 심지어는 약점을 잡힌 처지로 몰아넣을 수 있었다. 얼마나 악독한 생각인가. 차는 마침내 평범해 보이는 낡은 빌라촌으로 들어서 한 건물 앞에 멈췄다. 이곳은 내가 방금 떠나온 호화로운 저택가와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아가씨, 도착했습니다. 청장님께서 위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김 기사님이 먼저 내려 주의를 경계한 뒤 내 차문을 열어주었다. 나는 그를 따라 어두운 계단을 올라가 3층의 한 방화문 앞에 섰다. 김 기사님이 리드미컬하게 문을 두드리자 문이 금세 열렸다. 문을 연 사람은 바로 내 오빠 서진혁이었다. 그는 편한 옷차림이었지만 얼굴은 다소 초췌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매처럼 날카로웠다. 내가 무사히 서 있는 것을 보자 그는 확연히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나를 집 안으로 끌어당겨 꽉 껴안았다. 뼈가 으스러질 듯한 힘이었다. 괜찮아, 연주야. 오빠가 있어. 그의 목소리는 낮고 사람을 안심시키는 힘이 있었다. 그 순간 애써 유지하던 모든 침착함과 냉정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억울함, 공포, 분노,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다. 내 눈물샘은 터져버렸고 나는 오빠의 옷소매를 붙잡고 길 잃은 아이가 마침내 부모를 찾은 것처럼 목 놓아 울었다. 오빠는 말없이 내 등을 토닥이며 그저 내가 감정을 쏟아내도록 내버려 두었다. 김 기사님은 조용히 문을 닫고 거실 창가에 서서 아래층의 동태를 살폈다. 한참 뒤 울음이 잦아들고 감정이 어느 정도 진정되었다. 하지만 몸은 여전히 미세하게 경련하고 있었다. 오빠는 나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오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다 알고 있었지?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나는 울먹이며 따져 물었다. 원망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죽다 살아난 자의 의존심이 더 컸다. 서진혁은 내 맞은편에 앉아 복잡한 눈빛으로 나를 보았다. 그 안에는 안타까움과 미안함, 그리고 단호한 결단력이 담겨 있었다. 연주야, 미안하다. 오빠가 미리 말해주지 못했어. 박씨 집안은 너무 깊고 혼탁한 물이야. 처음에는 그저 의심만 했을 뿐 확실한 증거가 없었어. 게다가 네가 박도준을 그렇게 좋아했으니 섣불리 말했다가 괜히 뱀을 깨울까봐 또 네가 알게 되면 오히려 허점을 보여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질까봐 두려웠다. 그는 한숨을 쉬었다. 그래서 몰래 조사를 진행하면서 김 기사님을 그 집에 들여보낸 거야. 결혼식 직전에야 결정적인 증거 일부를 확보하고 그들의 의도를 확인했지. 하지만 그때는 이미 활시위를 떠난 화살이었어. 억지로 결혼을 막았다면 박씨 집안이 궁지에 몰려 너에게 더 극단적인 짓을 할 수도 있었어. 그래서 역이용하기로 한 거야. 네가 예정대로 결혼식을 올리게 하고 김 기사님을 시켜 신혼 첫날 밤 그들이 성공했다고 믿고 가장 방심한 틈을 탄어를 빼내오게 한 거지. 역이용했다고? 나는 오빠의 치밀함과 냉정함에 놀라면서도 한편으론 서늘함을 느꼈다. 나도 그 계획의 일부 미끼가 되었던 것이다. 물론 나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었지만 오빠, 그들이 나한테 정확히 뭘 하려고 했던 거야?
김 기사님 말로는 신혼 첫날 밤에 손을 쓰려고 했다던데 서진혁의 얼굴이 순간 싸늘하게 굳었다. 그의 눈에 살기가 스쳤다. 우리가 일부 정보를 가로챘어. 김 기사님이 집안에서 들은 조각 정보들과 종합해보면 그들은 네가 잠든 후에 자기들이 매수한 남자를 내 방에 들여보내 불륜 현장을 조작하려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박도준이 때마침 사람들을 데리고 들이닥치는 거지. 증거가 명백하니 네가 아무리 변명해도 소용없었을 거야. 박 씨 집안은 그걸 빌미로 한편으로는 너를 통제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집안 망신을 시키지 않겠다는 명분으로 나를 압박해서 자기들 사업 문제를 해결하고 심지어는 자기들 불법 행위에 가담시키려 했을 거다. 내 얼굴은 순식간에 잿빛이 되었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이 구체적이고 악독한 계획을 직접 들으니 얼음구덩이에 빠진 것 같았다. 신혼 첫날 밤 신부가 간통 현장에서 잡힌다. 이 얼마나 치욕적이고 악랄한 계략인가. 입만 열면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던 그 남자 박도준이 이런 계획을 묵인하고 심지어 가담까지 할 수 있었단 말인가? 박도준, 그도 알고 있었어? 나는 희미한 희망을 품고 물었다. 서진혁은 나를 보며 측은한 눈빛을 보냈지만 결국 사실을 말해주기로 했다.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알고 있었어. 그리고 계획의 공모자 중 하나였지. 내 방에 들어가기로 했던 그 남자는 아마 박도준이 직접 골랐을 가능성이 크다. 어우, 머릿속에서 무언가 터져나가는 것 같았다. 마지막 환상이 완전히 박살났다. 처음부터 끝까지 나는 정교하게 짜인 거짓말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다. 소위 사랑이라는 것은 지옥으로 가는 미끼에 불과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역겨움이 목구멍으로 치밀어 올라왔다.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변기를 붙잡고 격렬하게 헛구역질을 했다. 눈물이 다시 걷잡을 수 없이 터져나왔다. 슬픔이 아니었다. 순수하고 극단적인 생리적 혐오감이었다. 오빠가 따라와 묵묵히 수건과 물을 건네주었다. 나는 입을 헹구고 찬물로 얼굴을 씻었다. 창백한 얼굴에 눈이 퉁퉁 부은 거울 속 내 모습을 보며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분노가 공포와 역겨움을 대신하기 시작했다. 박도준, 박씨 집안, 너희들 사람을 너무 우습게 봤어. 나는 돌아서서 오빠를 보았다. 눈빛은 이상하리만치 단호하고 차갑게 변해 있었다. 오빠, 복수할 거야.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할 거야. 서진혁은 내 변화를 보며 안도하는 듯 했지만 표정은 더욱 무거워졌다. 걱정 마, 연주야. 그들 중 누구도 빠져나가지 못해. 이 연극은 이제 막 시작됐으니까. 넌 이제 안전하지만 박씨 집안 쪽은 날이 밝고 네가 사라진 걸 알면 난리가 날 거다. 경찰에 신고할 수도 있고 언론을 이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궁지에 몰려 직접 나를 찾아올 수도 있겠지. 그럼 우린 어떻게? 서진혁은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살짝 걷고 서서히 깨어나는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그들이 먼저 움직이길 기다리는 거야. 우린 이미 판을 짜놨어. 그들이 제 발로 뛰어들기만 기다리면 돼. 네가 지금 해야 할 일은 쉬면서 구경하는 거야. 그는 태블릿 PC 하나를 꺼내 감시 화면을 켰다. 화면에는 박씨 집안 저택의 대문이 선명하게 보였다. 고화질 카메라가 문 앞의 풍경을 또렷하게 전송하고 있었다. 이건 김 기사님이 어젯밤 떠나기 전에 몇 군데 중요한 위치에 남겨둔 작은 선물이야. 서진혁이 담담하게 말했다. 날이 밝은 후에 박씨 집안의 이 연극이 과연 어떻게 펼쳐질지 한번 봐야지. 나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공포 때문이 아니었다. 분노와 기대로 뒤섞인 복수의 불길 때문이었다. 하늘이 이미 환하게 밝아왔다. 눈부신 햇살이 박씨 집안의 웅장한 대문을 비추며 마치 그림자 속에 숨겨진 모든 추악함을 드러내려는 듯했다. 바로 그때 화면 속 박씨 집안 저택의 대문이 안에서부터 벌컥 열렸다. 박도준이 잠옷차림에 헝클어진 머리로 경악한 표정을 지으며 뛰쳐나왔다. 그는 텅 빈 문 앞을 향해 큰 소리로 무언가 외쳐댔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일그러지고 초조한 얼굴을 볼 수 있었다. 곧이어 정교한 화장에
벨벳 가운을 걸친 나의 시어머니도 따라 나왔다. 역시나 경악과 불신으로 가득 찬 얼굴이었다. 그녀는 이마를 짚으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했고 옆에 있던 가정부가 황급히 그녀를 부축했다. 치밀하게 계획된 신부 실종 대작이 마침내 막을 올린 것이었다. 태블릿 PC 화면은 작은 무대처럼 박씨 집안 대문 앞에서 벌어지는 소동을 선명하게 생중계하고 있었다. 박도준은 어젯밤 입었던 실크 잠옷을 구겨진 채로 걸치고 머리는 닭 둥지처럼 헝클어져 있었다. 그의 얼굴에서는 신혼의 기쁨이나 다정함은 찾아볼 수 없었고 과장되고 거의 뒤틀린 듯한 경악과 분노만이 가득했다. 그는 대문 앞으로 뛰쳐나가 텅 빈 차도를 향해 팔을 휘두르며 입을 뻐끔거렸다.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그의 격한 몸짓과 붉게 상기된 얼굴에서 그의 대사를 명확히 읽을 수 있었다. 연주가 사라졌어. 빨리 찾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와 같은 말들이리라. 나의 시어머니 윤희숙 여사의 연기는 그녀의 아들보다 훨씬 노련했다. 그녀는 고급스러운 벨벳 가운을 입고 가정부의 부축을 받으며 한 손으로는 가슴을 누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이마를 짚었다. 몸을 살짝 휘청이며 큰 충격을 받아 언제라도 기절할 듯한 귀부인의 모습을 연기했다. 그녀는 때로는 박도준을 보며 입술을 달싹였고 때로는 절망적으로 먼 곳을 바라봤다. 그 연기는 베테랑 배우의 버금같다. 만약 내가 방금 그 지옥 같은 곳에서 탈출하지 않았더라면, 만약 오빠에게서 그들의 악독한 계획을 직접 듣지 않았더라면, 나 역시 그들의 이 신부를 잃은 비통함을 연기하는 멜로드라마에 속아 넘어갔을지도 모른다. 속에서 다시 한번 역겨움이 치밀어 올랐지만 이번에는 억지로 눌러 참았다. 차가운 분노와 상대를 내려다보는 듯한 심사관의 감정만이 남았다. 그 화려한 껍데기를 벗겨내니 그 안은 이토록 추악한 계산과 연기로 가득 차 있었구나. 연기력이 형편없군. 감정 전달도 부족하고 오빠 서진혁이 어느새 의자를 가져와 내 옆에 앉아 차분하게 평했다. 그의 말투에는 조롱이 섞여 있었다. 갑자기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기니 제대로 연기할 정신도 없나 보군. 이제 저 사람들 어떻게 할까? 나는 화면을 응시하며 물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지금쯤 간통 현장을 덮치고 너를 통제한 다음 내게 전화해서 울며불며 나를 끌어들이려 했겠지. 서진혁은 손가락으로 화면 속 박도준을 가리켰다. 하지만 지금은 간부와 음부가 모두 사라졌으니 연극을 계속할 수가 없어진 거야. 그들은 먼저 네가 정말로 스스로 도망친 건지 아니면 다른 사고가 생긴 건지 확인해야 할 거야. 그리고 상황을 수습해야겠지. 내 실종 소식이 너무 일찍 새어나가면 외부의 의심을 사서 계획이 틀어질 테니까. 역시나 화면 속에서 박도준과 윤희숙은 한동안 연기를 하더니 무언가 합의에 이른 듯했다. 박도준은 애써 침착한 척 잠옷을 정돈했지만 불안하게 주위를 두리번거리는 눈빛은 그의 내면의 혼란을 드러냈다. 윤희숙은 옆에 있던 가정부에게 몇 마디 지시했고 그 가정부는 서둘러 저택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잠시 후 경비원 복장을 한 남자 몇 명과 집사나 신복으로 보이는 두 사람이 문 앞으로 모여들었다. 박도준은 팔을 휘두르며 격앙된 목소리로 무언가 말했고 명백히 명령을 내리고 있었다. 몇몇은 흩어져 저택 정원에서 신용뿐인 수색을 시작했고 다른 몇몇은 차고 쪽으로 빠르게 걸어갔다. 아마 차를 몰고 나를 찾으러 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리라. 내부를 단속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으로 찾는 신용을 하는 거지. 오빠가 설명했다. 하지만 대대적으로 하지는 못할 거야. 더더욱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는 못해. 신고하는 순간 모든 것이 자신들의 통제를 벗어나게 되니까 경찰이 개입하면 그들이 숨기고 싶어하는 많은 것들이 드러날 수 있거든. 그럼 우리는 그냥 이렇게 보고만 있어? 나는 다급하게 물었다. 박도준의 그 위선적인 얼굴을 생각하면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의 가면을 벗겨버리고 싶었다. 서두르지 마, 연주야. 오빠가 침착하게 말했다. 저들이 먼저 움직이게도. 움직일수록 허점은 더 많이 드러날 거야. 지금은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있어. 저들은 밝은 곳에, 우리는 어두운 곳에 있지.
김 기사님이 가져온 저 USB에는 최근 몇 달간 박 씨 집안의 중요한 대화 녹음 파일이 들어있어. 비록 그들을 단번에 무너뜨릴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그들의 전체 계획을 파악하고 미리 대비하기에는 충분해. 그는 작은 USB 메모리를 내 앞에서 흔들어 보였다. 더 중요한 건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야. 지능범죄수사대와 강력팀 동료들이 김 기사님이 제공한 단서를 토대로 박 씨 집안 회사의 장부와 자금 흐름을 긴급히 분석하며 불법 자금 조달과 자금 세탁의 명확한 증거를 찾고 있어. 그리고 사이버 안전과 동료들은 박 씨 집안 및 그들과 밀접하게 연관된 인물들의 통신을 감시하며 자산 은닉이나 증거 인멸을 막고 있지. 나는 오빠의 계획을 이해했다. 이것은 단순히 내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박 씨 집안의 범죄 사슬을 끊기 위한 소탕 작전이었다. 나의 탈출은 박 씨 집안의 계획을 어그러뜨리고 오빠에게 귀중한 시간을 벌어준 셈이었다. 내 방에 들어오기로 했던 그 남자는? 나는 망설이다가 결국 물었다. 어젯밤 일어날 뻔했던 일을 생각하면 여전히 소름이 돋았다. 서진혁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다. 그 남자는 김 기사님이 일부러 들여보낸 연막탄이야. 우리 사람이기도 하고. 나는 깜짝 놀랐다. 우리 사람이라고? 믿을 만한 정보원이지. 오빠의 입가에 냉소가 어렸다. 박도준은 자기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양아치 하나를 끌어들여 일을 시키려 했지만 그놈이 이미 우리에게 포섭된 줄은 몰랐을 거야. 김 기사님이 어젯밤 너를 빼낸 후에 그 정보원도 계획대로 사라졌어. 이제 박도준은 너를 못 찾는 것은 물론 자기가 매수한 간부까지 사라졌으니 내부에서 서로 의심하며 난리가 날 거다. 아마 박도준은 지금 네가 정말 도망쳤을까봐 두려워하면서도 그 정보원이 우리 손에 넘어갔거나 혹은 자기들 내부의 누군가에게 제거당했을까봐 더 불안해하고 있을걸.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 나는 오빠의 치밀한 계획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 모든 수를 박 씨 집안보다 한 발 앞서 읽고 그들이 스스로 짠 그물에 걸려들게 만들었다. 바로 그때 태블릿 PC의 감시화면 각도가 바뀌었다. 저택 내부에 숨겨진 카메라로 보였다. 화면 속에서 박도준과 윤희숙은 거실로 돌아와 있었다. 경비원과 하인들은 모두 물러나고 모자 둘만 남아 있었다. 박도준은 순간 초조한 남편의 가면을 벗어 던졌다. 그는 신경질적으로 잠옷 옷깃을 풀어헤치고 갇힌 짐승처럼 호화로운 카펫 위를 서성이며 끊임없이 욕설을 내뱉었다. 이 카메라는 간단한 소리 감지 기능이 있는 듯 우리는 간헐적으로나마 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젠장,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그 계집애 어디로 사라진 거야? 김 기사도 안 보이고 그 자식 짓인가? 박도준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어제의 그 온화한 신랑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다. 윤희숙은 비교적 침착했지만 얼굴은 극도로 굳어 있었다.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지만 감청 장비는 핵심 정보를 포착했다. 호들갑 떨지 마. 스스로 무너지면 어떡해.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서연주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스스로 도망친 건지 아니면 그 오빠놈이 데려간 건지 알아내는 거야. 만약 서진혁이 개입한 거라면 일이 복잡해져. 틀림없이 서진혁이야. 박도준이 획 멈춰서며 흉흉한 눈빛으로 말했다. 그렇지 않고서야 서연주 그 계집애가 무슨 배짱으로. 그리고 김 기사 틀림없이 그놈 사람이야. 우리가 당했어. 이제 와서 그런 소리에서 뭐해. 윤희숙이 날카롭게 말했다. 급한 건 입을 맞추는 거야. 절대 우리 계획에 문제가 생겼다는 걸 들키면 안 돼. 전에 논의했던 비상 계획대로 해. 외부에는 서연주가 혼전 우울증이나 무슨 충격을 받아서 잠시 집을 나간 거라고 해. 우리가 지금 최선을 다해 찾고 있다고 하고. 그녀는 박도준 곁으로 다가가 목소리를 더욱 낮췄지만 그 말 속의 악독함은 선명하게 전달되었다. 민철이 아마도 그 정보원의 가명인 듯도 연락이 안 돼. 내 생각엔 서진혁이 사람을 시켜 그를 잡고 있는 게 아닐까 싶어. 만약 그렇다면 서진혁 손에 우리 약점이 잡힌 거야. 우리는 최대한 빨리 서연주를 찾거나 아니면 아예 당신 아버지랑 외삼촌하고 상의해서 선수를 쳐야 해. 다른 방법을 써서라도
서진혁이 그 동생을 내놓게 만들어야지. 박도준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는 망설이는 듯했다. 서진혁을 직접 건드린다고? 그는 경찰청장이야. 경찰청장이면 뭐 어때? 윤희숙의 얼굴에 잔인한 빛이 떠올랐다. 잘만 처리하면 그를 사고로 순직하게 만들거나 병으로 죽게 하는 것도 불가능한 일은 아니야. 그가 우리 약점을 쥐고 우리 박씨 집안을 벼랑 끝으로 몰게 둘 수는 없잖아. 우리 뒤에도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마. 그들 모자가 아무렇지도 않게 나누는 대화, 특히 그들이 내 오빠를 해치려는 악독한 계획을 듣고 나는 너무 화가 나 온몸이 떨렸고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다. 서진혁이 가볍게 내 어깨를 토닥이며 진정하라고 신호했다.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나 공포의 기색이 전혀 없었다. 오히려 사냥꾼이 사냥감이 마침내 함정에 빠진 것을 보는 듯한 침착함이 깃들어 있었다. 들었지, 연주야? 오빠의 목소리는 파도 한 점 없이 평온했다. 저게 저들의 진짜 모습이야. 궁지에 몰린 거지. 저럴수록 더 빨리 무너질 거야. 그는 다른 통신기를 들고 낮게 말했다. 목표 위협 의도 확인, 플랜 B 실행, 관련 인물, 특히 그들이 언급한 아버지와 외삼촌 및 그들이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배후 인물에 대한 감시 강화, 모든 단계가 통제하에 있도록 할 것. 통신기를 내려놓고 오빠는 나를 보았다. 눈빛이 날카로웠다. 자, 저들이 좀 더 연기하게 놔두자. 연주야, 넌 좀 쉬면서 뭐 좀 먹어. 오늘은 아주 긴 하루가 될 거야. 내 생각엔 얼마 안 가서 박씨 집안의 사람 찾기 연극이 우리에게까지 닿을 것 같구나.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억지로 냉정을 되찾았다. 분노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직 냉정해야만 저 광대들이 스스로 판무덤으로 걸어 들어가는 꼴을 지켜볼 수 있다. 나는 오빠가 준비해준 우유와 빵을 들었다. 맛도 느끼지 못한 채 먹으며 눈은 시종일관 감시 화면에서 떼지 않았다. 화면 속에서 박도준과 윤희숙은 무언가 합의에 이른 듯했다. 박도준이 휴대폰을 들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의 표정은 비통하고 초조하게 변했다. 마치 정말로 실종된 신혼 아내 때문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했다. 나는 기계적으로 빵을 삼켰다. 우유는 맹물처럼 아무 맛도 나지 않았다. 모든 주의력은 저 차가운 화면과 지금 초조함과 비통함으로 가득 찬 박도준의 얼굴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는 휴대폰을 들고 거실을 서성였다. 때로는 전화기 저편을 향해 격앙된 목소리로 무언가 말했고 때로는 멈춰서서 머리를 쥐어뜯었다. 연기에 완전히 몰입한 모습이었다. 오빠 서진혁은 내 옆에 앉아 평온한, 심지어는 희미한 조롱이 섞인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의 앞탁자 위에는 무음 상태의 휴대폰이 놓여 있었고 화면에는 박도준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오빠한테 전화하는 거야. 나는 우유를 내려놓으며 심장이 조여오는 것을 느꼈다. 오빠는 담담하게 응하고 대답했다. 예상했던 바야. 너를 찾지 못하고 내가 개입했을 거라고 의심하니 떠보러 온 거겠지. 아니면 계속 연기를 해서 나를 끌어들이려 하거나. 역시나 몇 초 후 오빠의 무음 상태인 휴대폰 화면이 켜지며 윙윙거리는 진동과 함께 박도준이라는 이름이 집요하게 깜박였다. 오빠는 바로 받지 않고 10초 넘게 진동하도록 내버려 두었다. 마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듯 혹은 단순히 상대방을 초조하게 만들려는 듯 했다. 그러고 나서야 그는 천천히 휴대폰을 들고 목을 가다듬었다. 전화를 받는 순간 그의 목소리는 피곤함과 의아함이 적절히 섞인 침착한 톤으로 바뀌었다. 여보세요, 박서방. 이른 아침부터 무슨 일인가? 그의 연기는 흠잡을 데가 없었다. 마치 이른 아침 전화에 잠이 깨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된 형님처럼 들렸다. 태블릿 PC의 음향 장치를 통해 동시에 박도준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그가 눈물까지 짜내고 있을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형님, 큰일 났어요. 연주가 없어졌어요. 서진혁의 미간이 즉시 찌푸려졌다. 그의 말투는 심각하고 걱정스럽게 변했다. 뭐라고? 없어졌다니? 무슨 소리야? 박서방, 똑똑히 말해봐.
혹시 싸웠나? 그는 일부러 박도준이 연기할 판을 깔아주며 유도했다. 아니에요, 형님. 안 싸웠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좋았는데. 박도준의 목소리는 억울함과 당황함으로 가득 찼다. 그냥 아침에 일어나 보니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온 집안을 다 뒤졌는데 찾을 수가 없어요. 휴대폰, 가방, 신분증 다 있는데 사람만 사라졌어요. 저 너무 걱정돼요. 무슨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닐까요? 아니면 혹시 후회해서 그냥 떠나버린 건 아닐까요? 그가 책임까지 내게 떠넘기려는 것을 듣고 나는 화가 나 손에 든 컵을 부술 뻔했다. 파렴치하다. 정말 파렴치하기 짝이 없다. 서진혁의 목소리가 낮게 가라앉았다. 그 안에는 거스를 수 없는 위험이 담겨 있었다. 박서방, 일단 진정하고 함부로 추측하지 말게. 연주는 그렇게 무책임하게 말 한마디 없이 집을 나갈 아이가 아니야. 어제 막 결혼했는데 어딜 가겠나? 집안은 확실히 다 찾아봤나? 이상한 점은 없었고 경비원은? CCTV는? 연이은 질문들은 동생에 대한 걱정을 표현하면서도 동시에 경찰청장으로서 돌발 상황에 대처하는 논리성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모든 질문은 정확하게 박도준의 거짓말에 허점을 찔렀다. 화면 속 박도준의 표정이 확연히 굳어지고 눈빛이 흔들렸다. 하지만 그는 금세 표정을 고쳐 지으며 더욱 비통한 목소리로 말했다. 다 확인했어요, 형님. 경비원들은 낯선 사람이 드나드는 걸 못 봤다고 하고 CCTV는 새벽 시간대에 잠시 고장이 났었는지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어요. 형님, 저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집안 사람들 총동원해서 찾고 있는데, 그런데 연주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저 어떻게 살아요? 그는 감정에 호소하기 시작했다. 목소리는 흐느꼈고 연기는 감동적이었다. 만약 그의 진짜 모습을 몰랐더라면 나조차도 그의 이 지극한 사랑꾼 연기에 속아 넘어갔을 것이다. 서진혁은 몇 초간 침묵했다. 그 짧은 침묵은 박도준에게 엄청난 심리적 압박을 주었다. 그리고 나서야 오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말투는 깊은 압박감을 담고 있었다. CCTV가 하필 그 시간대에 고장이 났다? 박서방, 이건 너무 공교롭지 않나? 이미 청에 연락했네. 바로 인력을 보내서 수색을 돕고 현장을 철저히 감식하도록 하겠네. 신혼 아내가 자기 집에서 감쪽같이 사라진 건 절대 작은 일이 아니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조사해야만 해. 오빠의 말은 마치 망치질 같았다. 그는 박씨 집안이 기대했던 것처럼 매제의 초조함에 동요하기는커녕 오히려 바로 공적으로 처리하며 경찰을 투입해 감식하겠다고 나섰다. 이것은 박씨 집안의 계획을 완전히 뒤엎는 것이었다.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경찰의 심층 조사였다. 화면 속 박도준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다. 그는 황급히 옆에 있는 윤희숙을 쳐다봤다. 눈빛에는 경악과 도움을 청하는 기색이 가득했다. 윤희숙도 다급해져서 박도준을 향해 소리 없이 입모양으로 무언가 지시했다. 그에게 어떻게 말하라고 일러주는 듯했다. 형님, 아니, 그렇게까지 일을 크게 벌릴 필요는. 박도준의 목소리는 톤이 바뀌었고 명백한 당혹감이 묻어 있었다. 어쩌면 그냥 연주가 잠시 생각이 복잡해서 바람 쐬러 나간 걸지도 몰라요. 우리끼리 좀 더 찾아보면 금방 돌아올지도 모르고요. 경찰이 개입하면 일이 커져서 연주 체면에도 안 좋잖아요. 그는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다. 내 체면을 빌미로 협박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원래 계획의 일부였다. 스캔들을 이용해 오빠를 굴복시키는 것. 안타깝게도 그들은 오빠가 이미 모든 것을 꿰뚫어보고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서진혁의 목소리가 갑자기 차가워졌다. 전화기를 통해서도 그 한기가 느껴질 정도였다. 박서방, 그게 무슨 소린가. 연주는 내 하나뿐인 동생이야. 지금 행방불명의 생사도 알 수 없는 판에 자네는 나한테 체면을 얘기하나? 나는 지금 연주의 실종이 자의가 아닐 수 있다고, 어쩌면 범죄와 연루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네. 경찰청장으로서
나는 더더욱 법에 따라 공정하게 철저히 진상을 규명해야 할 의무가 있어. 내가 보낸 인력은 10분 내로 도착할 걸세. 조사에 협조하게. 형님, 제발. 박도준이 무언가 더 말하려 했지만 서진혁은 가차없이 그의 말을 끊었다. 됐네. 나는 수색과 조사 작업을 지시해야 하니 소식 있으면 바로 연락하게. 그는 말을 마치자마자 바로 전화를 끊었다. 단호하고 깔끔했다. 화면 속 박도준은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뚜뚜 소리를 들으며 완전히 넋이 나간 채 휴대폰을 든 채로 멍하니 서 있었다. 윤희숙이 달려들어 휴대폰을 빼앗아 다시 전화를 걸려는 듯했지만 결국 분노에 차 휴대폰을 소파에 내던졌다. 끝났어. 어머니, 서진혁, 그 자식 전혀 안 먹혀. 경찰을 보내서 조사하겠대. 박도준이 무너진 듯 소리쳤다. 더 이상 위장된 침착함을 유지할 수 없었다. 호들갑 떨지 마. 윤희숙은 얼굴이 잿빛이 되었지만 억지로 침착함을 유지했다. 조사하라면 하라지. 우리는 아무 증거도 남기지 않았어. 그 민철이 놈도 찾을 수 없고 증거가 없는데 서진혁이 우리를 어쩔 건데 지금 중요한 건 서연주를 찾는 거야. 살았든 죽었든 시체라도 찾아야 해. 그 애만 우리 손에 있으면 서진혁도 함부로 못해. 하지만 어디서 찾아요? 단서가 하나도 없는데. 모든 인맥을 동원해. 합법적이든 불법적이든 전부 다 동원해서 찾아. 멀쩡한 사람이 하늘로 솟았겠어. 땅으로 꺼졌겠어. 내가 못 찾을 것 같아? 윤희숙의 눈빛이 극도로 사나워졌다. 그리고 당장 당신 아버지랑 외삼촌한테 연락해. 상황을 알려드려. 서진혁이 우리랑 끝장을 보려는 모양이니 우리도 준비를 해야 해. 화면 속에서 처음의 당황스러움을 거쳐 점차 흉악한 본색을 드러내는 모자의 모습을 보며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들의 악랄함은 내 상상을 초월했다.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는 자들이었다. 오빠는 전화를 내려놓았다. 얼굴에는 안도감 대신 오히려 더 무거운 표정이 서려 있었다. 저들이 두려워하고 조급해졌어. 오빠가 나를 보며 말했다. 궁지에 몰린 쥐는 고양이를 물지. 이제부터 저들은 너를 찾기 위해 더 극단적인 수단을 쓸 수도 있고 심지어는 나를 직접 공격할 수도 있어. 연주야, 내 안전이 최우선이야. 지금부터 이 안전가옥에서 절대 한 발짝도 나가면 안 돼. 나는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오빠. 그럼 오빠는? 저들이 오빠한테 해코지하면 어떡해? 오빠의 입가에 자신감 넘치면서도 서늘한 미소가 걸렸다. 걱정 마. 아직 나를 건드리진 못해. 내가 감히 판을 엎었다는 건 이길 자신이 있다는 뜻이니까. 박씨 집안에 보낸 인력은 표면적으로는 사람을 찾는 걸 돕는 거지만 실제로는 현장을 확보하고 압박을 가하면서 박씨 집안 핵심 인물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위한 거야. 지능범죄수사대와 강력팀의 진척은 예상보다 빨라. 이미 박씨 그룹의 중대한 불법 자금 흐름에 대한 초기 증거를 확보했어. 사이버 안전과에서도 박도준의 아버지와 외삼촌이 몇몇 민감한 인물들과 빈번하게 접촉하는 것을 포착했고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가 점차 활기를 띠는 도시를 내려다보았다. 폭풍이 몰려오고 있어. 하지만 바람의 방향은 우리가 쥐고 있지. 연주야, 준비해도 곧 네가 직접 나서서 이 연극에 가장 강력한 일격을 가해야 할 때가 올 거야.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드는 미세한 통증이 나를 더욱 냉정하고 단호하게 만들었다. 나 준비됐어. 오빠 서진혁의 말은 강심제처럼 혼란스러웠던 내 마음을 점차 안정시켰다. 하지만 나는 안정이 방심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박씨 집안은 상처 입은 야수와 같아서 앞으로의 반격은 더욱 미친 듯이 거셀 것이었다. 안전가옥의 커튼은 굳게 닫혀 있었고 오직 스크린의 빛만이 우리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 오빠 앞에는 복잡한 통신 인터페이스와 끊임없이 스크롤되는 데이터 스트림을 보여주는 장비가 하나 더 늘었다. 그는 때때로 여러 사람과 낮은 목소리로 통화하며 간결하고 명확한 지시를 내렸다.
지능범죄수사 1팀 박씨그룹이 최근 3개월간 해외 컨설팅 회사로 보낸 자금 흐름을 집중 추적할 것, 명확한 계약서와 서비스 내용 증빙 자료 확보, 강력 2팀 저택 내부에 숨겨진 카메라 신호 안정적으로 유지할 것, 특히 서재와 박도준의 침실, 그곳에서 대책을 논의할 가능성이 높다. 사이버 안전과 박상진 박도준의 아버지과 윤태식 박도준의 외삼촌의 모든 통신 채널을 감시할 것, 그들이 사용할 수 있는 비정상적인 암호화 방식 포함, 모든 지시는 마치 정교한 수수료 매스처럼 박씨 집안의 급소를 향했다. 나는 옆에 앉아 이 정보들을 소화하려 애썼다. 마음속에는 복수에 참여하는 쾌감과 함께 그 배후에 숨겨진 거대한 범죄 네트워크에 대한 경악이 교차했다. 박씨 집안이라는 호화로운 거함 밑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추악한 촉수들이 얽혀 있는 것일까? 오빠,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나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그저 보호받는 구경꾼이 되고 싶지 않았다. 서진혁은 스크린 앞에서 고개를 들어 나를 보았다. 그의 눈빛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네가 지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는 네 자신을 보호하고 냉정을 유지하는 거야. 하지만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옆에 있던 노트북을 집어들었다. 그래도 괜찮다면 박도준과 교제하고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이상하거나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있었는지 한번 떠올려봐. 예를 들어 그나 그의 가족들이 무심코 흘렸던 정보, 만났던 특별한 사람들, 심지어는 사소해 보이는 디테일까지. 나는 노트북을 받아들고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열심히 과거를 되짚어보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배신감에서 오는 분노와 역겨움 때문에 생각이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점차 나는 억지로 냉정을 되찾고 영화를 돌려보듯 지난 2년의 모든 순간을 한 장면 한 장면 곱씹었다. 연애의 눈이 멀어 무시했던 몇몇 디테일들이 서서히 떠올랐다. 박도준은 유난히 내 오빠의 업무, 특히 오빠가 맡았던 경제사건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그는 늘 무심한 척 진행 상황을 묻거나 사건에 연루된 기업의 어려움에 대해 몇 마디 평을 하곤 했다. 그때는 내가 그저 형님을 걱정하는 줄로만 알았는데 지금 생각하니 그것은 명백한 떠보기와 정보 수집이었다. 또 한 번은 박도준과 그의 아버지 박상진이 서재에서 낮은 목소리로 다투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어떤 프로젝트의 리스크 문제 때문인 것 같았다. 박상진은 박도준의 수단이 너무 무르다고 질책하며 서진혁 쪽을 빨리 해결하지 못하면 다 같이 끝장이라는 말을 했다. 당시 나는 그저 평범한 사업상 의견 충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야 그 해결이라는 말에 얼마나 흉악한 의도가 담겨 있었는지 깨달았다. 그리고 시어머니 윤희숙, 그녀는 여러 번 좋은 뜻이라며 내가 결혼 후에 부모님이 남겨주신 낡은 아파트 한 채와 약간의 예금을 박씨 집안의 전문 자산관리팀에 맡겨 관리하라고 제안했다. 은행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다면서. 나는 그때 번거롭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거절했고 그녀는 약간 언짢아하는 듯했다. 지금 생각하니 그 아파트와 예금 역시 그들이 통제하려 했던 목표물 중 하나였을 것이다. 나는 이 기억들을 하나하나 기록했다. 비록 사소했지만 조각들을 맞춰보니 박씨 집안이 얼마나 치밀하게 단계적으로 음모를 꾸몄는지 그 윤곽이 드러났다. 한 줄 한 줄 쓸 때마다 박도준에 대한 증오는 깊어졌지만 마음은 점점 더 차갑고 단단해졌다. 아주 좋아. 이 정보들 아주 가치 있어. 오빠는 내 기록을 보고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우리가 이미 확보한 증거들과 서로 맞아떨어지는군. 특히 내 개인 자산을 통제하려 했다는 점은 그들의 자금난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그 의도가 얼마나 불순한지를 더욱 명확하게 증명해주지. 바로 그때 오빠 앞에 장비 하나에서 가벼운 알림음이 울렸다. 그는 즉시 창 하나를 열었고 기술적으로 처리되어 약간 불분명하지만 내용은 분간할 수 있는 녹음 파일이 흘러나왔다. 박씨 집안 서재에 숨겨진 장치에서 온 것이 분명했다. 먼저 박상진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렸다. 멍청한 놈. 여자 하나 제대로 못 지켜서. 이제 어쩔 거야. 다 된 밥에 재 뿌리고.
서진혁이 이미 경찰을 보냈어. 이건 우리랑 끝장을 보겠다는 거잖아. 이어서 윤희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와서 그런 소리에서 뭐해요? 중요한 건 서연주를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민철이라는 놈은 도대체 어디 간 거야? 산 사람도 죽은 시체도 없고 난 아무래도 이상해요. 약간 음침한 중년 남성의 목소리, 아마 윤태식일 것이다. 다 끼어들었다. 매형, 누님, 지금 우리끼리 싸울 때가 아닙니다. 서진혁이 움직였다는 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회사의 핵심 장부와 그 특별한 거래 기록들 당장 옮기거나 폐기해야 합니다. 박상진, 옮긴다고? 어디로? 지금쯤이면 다 감시당하고 있을 텐데. 윤태식, 폐기해야죠. 즉시. 어떤 단서도 남기면 안 됩니다. 박상진,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일부는 전자데이터고 일부는 종이 문서야. 양도 많고 흩어져 있어서 시간이 필요해. 게다가 절대적으로 안전해야 해. 우리 쪽 장소에서 처리하면 안 돼. 믿을 만한 외부 장소를 찾아야 해. 박도준의 목소리가 공포에 질려 들려왔다. 아버지, 외삼촌. 그럼 우린 어떻게 해요? 서진혁이 우리를 다 잡아넣는 거 아니에요? 박상진이 악에 받친 목소리로 말했다. 감히 우리 박씨 집안이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그놈도 청에서 절대 권력자가 아니야. 우리 위에도 사람이 있다는 걸 잊지 마. 지금 중요한 건 버티는 거야. 한쪽으로는 경찰을 상대하고 다른 한쪽으로는 최대한 빨리 골칫거리들을 처리해야 해. 증거만 없으면 서진혁도 우리를 어쩔 수 없어. 녹음은 여기서 끊겼다. 아마 대화 장소를 옮겼거나 경계심을 높인 듯했다. 하지만 이 짧은 대화만으로도 박씨 집안 핵심부의 공포와 그들의 다음 행보가 드러났다. 바로 범죄 증거를 급히 인멸하려는 것. 오빠는 즉시 통신기를 들고 빠르게 말했다. 목표 증거 인멸 및 이동 계획 확인. 강력이 팀, 박씨그룹 본사, 박상진, 윤태식의 상용 거점 및 연관 가능성이 있는 제3의 장소에 대한 감시 범위 확대. 최근 비정상적인 차량 및 인원 출입 또는 전자신호 이상이 있는 장소를 집중 조사할 것. 지능범죄수사대, 증거 확보 속도 가속화, 필요시 강제 조치 신청하여 핵심 증거 유실 방지. 지시를 마친 오빠는 나를 보았다. 그의 눈에 냉정한 빛이 번뜩였다. 들었지? 저들이 당황했어. 증거인멸은 저들이 궁지에 몰렸을 때 쓰는 마지막 발악이야. 우리가 한 발 앞서거나 저들이 행동할 때 현장을 덮치기만 하면 박씨 집안은 완전히 끝장이야. 내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공포 때문이 아니라 흥분 때문이었다. 원수들이 스스로 짠 그물 속에서 발버둥 치는 모습을 보는 것은 차가운 쾌감을 동반했다. 오빠, 내가 뭘 해야 해? 나는 다시 물었다. 목소리가 흥분으로 미세하게 떨렸다. 서진혁은 나를 깊은 눈으로 바라보았다. 연주야, 넌 이미 많은 걸 했어. 네가 제공한 기억들이 저들의 의도를 더 명확하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됐지. 이제부터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네가 용감하게 나서서 결정적인 순간에 저들에게 치명적인 일격을 가해야 할지도 몰라. 두렵니? 나는 오빠의 눈을 마주 보았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었다. 안 두려워. 저들이 응당한 처벌을 받는 걸 내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할까봐 두려울 뿐이야. 그 신혼밤에 도망쳐 나온 순간부터 순진하고 나약했던 서연주는 이미 죽었다. 지금의 나는 복수를 위해 태어난 전사였다. 오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에 칭찬과 함께 쉽사리 감지하기 어려운 안타까움이 스쳤다. 그가 무언가 더 말하려는 순간 다른 장비에서 급한 경보음이 울렸다. 화면에 감시 영상 하나가 확대되었다. 박씨 집안 저택의 차고 평소 거의 사용하지 않던 검은색 SUV 차량이 나오고 있었다. 운전자는 박도준의 신복 중 한 명이었고 조수석에 앉은 사람은 놀랍게도 박도준 본인이었다. 그는 야구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만 체형과 행동은 숨길 수 없었다. 저들이 움직이려 해. 이 중대한 시점에 나는 숨을 죽였다. 추적해. 오빠가 즉시 명령했다.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저차를 실시간 추적할 것. 박도준이 직접 움직이는 걸 보니 핵심 증거를 처리하러 가거나 그의 윗선에게 보호를 요청하러 가는 것일 가능성이 크다. 화면 위 박도준의 차를 나타내는 붉은 점이 마치 어두운 밤의 반딧불처럼 도시의 전자지도 위에서 천천히 움직였다. 그는 번화한 도심으로 향하지도 않았고 알려진 박씨 집안의 사업장이나 그들이 도움을 청할 만한 윗선의 거주지로 가지도 않았다. 대신 그는 도시 서쪽의 낡은 공업지대 방향으로 향했다. 그곳은 한때 도시의 자랑이었지만 지금은 버려진 공장과 쇠락한 창고들로 가득한 곳이었다. 감시의 사각지대이자 온갖 불법적인 거래를 하기에 이상적인 장소였다. 폐공장 지대에 왜 가는 거지? 나는 화면을 응시하며 긴장으로 손에 땀이 찼다. 오빠 서진혁의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그는 키보드를 빠르게 두드리며 폐공장 지대의 상세 지도와 주변 감시 지점 분포를 불러왔다. 저긴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뒤섞여 있고 버려진 창고와 개인 작업장이 많아. 만약 대량의 종이 증거를 옮기거나 폐기하려면 저기가 가장 편리하고 발각되기 어려운 곳이지. 혹은 누군가를 만나 거래를 하거나 지시를 받으려는 걸 수도 있고. 그는 통신기를 들고 냉정하고 단호하게 말했다. 목표 차량, 서쪽 폐공장지대로 이동 중, 각 팀 주목. B팀, 거리 유지하며 추적. 드론으로 고공 감시 실시. C팀, 공장지대, 주요 출입구, 사전 봉쇄, 잠입조, 의심스러운 인원 및 차량 식별의 주력. A팀, 나와 함께 출동 준비. 우리의 최우선 목표는 이동 가능성이 있는 증거물 확보. 두 번째는 박도준 제압이라는 점 명심할 것. 저항 시 단호히 대처하되 가급적 생포할 것. 오빠, 직접 간다고? 내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다. 오빠가 뛰어난 실력과 치밀한 계획을 가졌다는 것을 알지만 상대는 궁지에 몰린 망나니들이었다. 무슨 짓을 할지 알 수 없었다. 서진혁은 방탄조끼를 입고 그 위에 평상복을 겹쳐 입었다. 그의 동작은 간결하고 신속했다. 걱정 마, 혼자 가는 거 아니야. 이번 작전은 치밀하게 계획됐고 우위는 우리에게 있어. 박도준이 이 시간, 이 장소를 선택했다는 건 이미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는 뜻이야. 오히려 허점을 드러내기 쉽지. 그는 나를 보며 말투를 부드럽게 했다. 연주야, 넌 여기 있어. 감시 화면을 통해 지켜봐. 이게 우리 반격의 첫걸음이자 네 억울함을 풀어줄 첫걸음이야. 나는 걱정을 억누르며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 오빠, 조심해. 오빠는 2명의 정예 요원을 데리고 신속하게 안전가옥을 떠났다. 실내에는 나와 기술 지원 및 내 안전을 담당하는 몇 명의 직원만 남았다. 공기는 마치 굳어버린 듯했고 오직 장비가 돌아가는 미세한 소음과 태블릿 위에서 계속 움직이는 붉은 점만이 존재했다. 나는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붉은 점은 마침내 공장지대의 가장자리에 있는 성실물류라는 낡은 간판이 걸린 폐창고 근처에서 멈췄다. 드론이 실시간 화면을 보내왔다. 창고 지역은 텅 비고 황량했으며 잡초가 무성했다. 박도준의 검은색 SUV는 가장 큰 창고 문 앞에 외롭게 서 있었다. 차량의 불은 꺼졌고 주인은 섬뜩할 정도로 고요했다. 몇 분 후 창고의 녹슨 옆문이 안에서부터 살짝 열렸다. 작업복을 입고 모자를 쓴 남자가 머리를 내밀어 주위를 살피더니 SUV를 향해 손짓했다. 조수석 문이 열리고 여전히 모자와 마스크를 쓴 박도준이 재빨리 내려 창고 안으로 사라졌다. 그의 신복도 뒤따랐다. 창고 문은 곧바로 닫혔다. 목표 3번 창고 진입. 내부 상황 불명, 직접 관측 불가. 통신기를 통해 현장 정찰 요원의 낮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A팀 진입 위치 확보, 창고 모든 출구 봉쇄. D팀, C팀 외곽 지원, 매복 또는 증원 병력 대비. 드론, 고지대 관측 지점 확보, 열화상 스캔으로 창고 내부 인원 분포 파악. 오빠의 목소리가 암호화된 채널을 통해 산처럼 흔들림 없이 들려왔다. 시간은 1분 1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나는 숨을 죽였다.
심장이 목구멍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았다. 창고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증거인멸? 아니면 더 미친 계획을 꾸미고 있는 걸까? 갑자기 통신기에서 급한 잡음이 들리더니 오빠의 단호한 명령이 떨어졌다. 진입. 명령이 떨어지는 것과 거의 동시에 태블릿 PC의 분할 화면에 표시된 창고 외부 감시 영상에서 여러 개의 검은 그림자가 표범처럼 각기 다른 은신처에서 튀어나와 3번 창고의 모든 출입구로 맹렬히 돌진했다. 파쇄기가 철문을 때리는 거대한 소리가 통신기 너머로 희미하게 들려왔다. 경찰이다. 움직이지 마. 머리에 손 올리고 엎드려. 고함 소리와 어지러운 발소리가 순식간에 창고 구역의 정적을 깨뜨렸다. 나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두 주먹을 꽉 쥐고 돌격대원의 헬멧 카메라가 보내오는 1인칭 시점의 주 화면을 뚫어지게 쳐다봤다. 화면은 격렬하게 흔들리며 창고 내부로 돌입했다. 창고 안은 조명이 어둡고 버려진 기계와 잡동사니로 가득했다. 공기 중에는 녹과 먼지 냄새가 진동했다. 창고 중앙의 빈 공간에 박도준과 그의 부하는 몇 개의 열린 무거운 나무 상자 앞에서 당황한 채 서 있었다. 상자 안에는 빽빽한 서류 봉투와 낡은 장부들이 가득 차 있었다. 옆에는 소형 산업용 파쇄기 2대가 있었지만 아직 작동시키지는 못한 듯했다. 박도준은 하늘에서 떨어진 듯한 경찰들, 특히 모자를 벗어 냉정한 얼굴을 드러낸 서진혁을 보자 얼굴에서 핏기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그의 동공은 극도의 공포로 확대되었고 마스크 아래에 입은 벌어진 채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아무 소리도 내지 못했다. 그는 반사적으로 옆에 뒷문으로 달려가려 했지만 그곳은 이미 경찰이 막고 있었다. 박도준. 중요 증거 불법 소지 및 인멸 시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금부터 법에 따라 체포한다. 오빠의 목소리는 한치의 감정도 섞이지 않은 채 마치 법정의 선고처럼 차갑게 울려 퍼졌다. 서진혁. 네. 네가 무슨 권리로 날 잡아. 박도준은 마침내 목소리를 되찾은 듯 날카롭게 소리치며 발버둥 치려 했지만 2명의 거구 형사에게 쉽게 제압당해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다. 난 친구 만나러 온 거야. 이 물건들은 내 거 아니야. 내 것인지 아닌지는 가서 천천히 얘기하지. 오빠는 그 나무 상자들 앞으로 걸어가 아무 서류 봉투나 하나 집어들고 안에 종이 몇 장을 꺼내 훑어보았다. 그의 눈빛은 더욱 차가워졌다. 박씨그룹과 해외 유령 회사 간의 자금 거래 내역서라. 이게 자네가 말하는 친구인가? 박도준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얼굴은 잿빛이 되었다. 그의 부하는 진작에 겁에 질려 바닥에 주저앉아 덜덜 떨고 있었다. 청장님, 보고드립니다. 현장에서 박씨그룹의 불법 사업 거래 관련으로 의심되는 다량의 종이, 문서와 전자저장장치를 압수했습니다. 초기 판단으로는 이것이 그들의 핵심 장부 및 범죄 기록의 일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 경찰관이 앞으로 나와 보고했다. 전부 압수해서 청으로 가져가 엄격히 감정할 것. 창고 구석구석을 샅샅이 수색해서 어떤 단서도 놓치지 마라. 서진혁이 명령했다. 화면 속에서 초라하고 상갓집 개처럼 변한 박도준의 모습을 보며 말로 표현하기 힘든 쾌감과 서러움이 동시에 내 마음속에 차올랐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내 앞에서 다정한 남편을 연기하던 그 남자, 나를 파멸시키려 했던 그 악마가 마침내 법의 심판을 받게 된 것이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다. 박도준은 졸에 불과하고 박씨 집안이라는 동나무의 뿌리는 아직 땅속 깊이 박혀 있다는 것을 나는 알았다. 작전은 신속하게 끝났다. 박도준과 그의 부하는 경찰차에 태워졌고 그 무거운 상자들도 조심스럽게 증거 수집 차량에 실렸다. 오빠는 창고문 앞에서 통신기로 간단히 몇 마디 지시를 내렸다. 그러고 나서 그는 고개를 들어 마치 드론의 렌즈를 통해 안전가옥 쪽을 보는 듯 살짝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그가 내게 보내는 신호임을 알았다. 첫 번째 승리는 우리가 거머쥐었다. 박도준의 체포 소식은 조용한 호수에 던져진 거대한 돌처럼 순식간에 서울 전역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오빠 서진혁이 최대한 정보 확산을 통제했지만 박씨 집안은
워낙 뿌리가 깊고 인맥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소문이 새어나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순식간에 온갖 추측과 소문이 무성하게 퍼져나갔다. 안전가옥 안 여러 개의 스크린은 각각 다른 정보들을 보여주고 있었다. 지역 뉴스 사이트의 실시간 속보, 소셜미디어의 인기 토픽, 그리고 몇몇 내부자인 척하는 사람들이 인터넷 구석에서 퍼뜨리는 소문들. 속보, 서울 유명기업가 아들 박도준, 경제비리 혐의 연루, 신혼 다음 날 새벽 경찰에 연행, 호의 재벌가 미스터리, 박씨 집안 새며느리 서연주, 신혼 첫날 밤 감쪽같이 실종, 남편은 비리 혐의로 조사 중. 우연인가, 음모인가, 단독, 실종된 신부 서연주, 서진혁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친동생으로 밝혀져 이번 사건 권력 다툼과 관련 있나? 제목들은 하나같이 자극적이었고 의도적으로 나의 실종과 박도준의 체포를 연결지어 초점을 흐리고 대중의 시선을 유도했다. 심지어 명백히 댓글 부대의 소행으로 보이는 계정들은 악의적인 추측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듣자 하니 신부 행실이 원래 문란했다던데 남자랑 도망간 거 아님? 박도준이 쫓아가다가 오히려 함정에 빠진 거 아냐? 경찰청장이 공권력 남용해서 동생 편드는 거네. 이거 직권남용 아니냐? 박씨 집안이 무슨 큰 인물한테 밑보여서 작업당한 거 아님? 이런 흑백을 전도하고 악의로 가득 찬 말들을 보며 나는 온몸이 떨릴 정도로 화가 났다. 명백히 내가 피해자고 박씨 집안이 죄를 지었는데 그들이 조종하는 여론 속에서는 오히려 우리 남매가 권력을 휘두르는 가해자처럼 박씨 집안이 피해자처럼 비치고 있었다. 파렴치해 어떻게 저런 헛소리를 할 수가 있어. 나는 책상을 내리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오빠 서진혁은 그러나 이상할 정도로 평온했다. 그는 너무 혼탁한 몇몇 페이지를 닫으며 침착하게 말했다.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무는 법이지. 이게 저들이 늘 쓰는 수법이야. 시청각을 혼란시키고 여론을 선동해서 내게 압력을 가하고 심지어는 상급 기관이 조사에 개입하도록 만들려는 거지.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숨쉴 시간과 반격할 기회를 벌려는 속셈이야. 그는 비교적 공신력 있는 몇몇 언론사가 조심스러운 어조로 보도한 페이지를 열어 보여주었다. 봐. 정식 언론사들의 보도는 아직 절제되어 있어. 알려진 사실만 나열하고 있지. 이건 박씨 집안이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핵심 언론이 제한적이라는 뜻이야. 대부분은 댓글 부대나 가심 매체를 이용해서 흙탕물을 일으키고 있는 거지. 그럼 그냥 내버려둬? 저들이 우리를 모욕하게? 나는 다급하게 물었다. 당연히 아니지. 오빠의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걸렸다. 여론이라는 진지는 우리가 점령하지 않으면 적이 점령하게 되어 있어. 하지만 반격에는 전략과 타이밍이 중요해. 지금은 저들이 날뛸수록 더 많은 허점을 드러낼 거야. 사이버 안전과 동료들이 저 댓글 부대들의 IP와 자금 출처를 추적하고 있어. 이것들은 나중에 박씨 집안이 여론을 조작하고 사법 방해를 했다는 증거가 될 거야. 그는 화면을 전환해 복잡한 네트워크 관계도를 보여주었다. 봐, 이 활발한 계정들 중 상당수가 특정 몇몇 온라인 마케팅 회사로 연결돼. 그리고 이 회사들은 윤태식이 소유한 문화 미디어 기업과 복잡하게 얽혀 있지. 이게 바로 단서야. 오빠의 치밀한 모습을 보며 내 초조함은 조금 가라앉았다. 하지만 나는 여론전이 단순히 증거를 수집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민심과 도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한 전쟁이었다. 만약 박씨 집안이 계속해서 흑색 선전을 하도록 내버려둔다면 설령 나중에 법적으로 우리가 이기더라도 오빠의 명예와 공신력은 손상될 수 있었다. 오빠, 우리가 해명하기 위해 뭔가 해야 하지 않을까? 내가 물었다. 아직 우리가 직접 나설 때는 아니야. 오빠는 고개를 저었다. 첫째, 박도준을 체포한 것은 법에 따른 것이고 우리는 그들이 폐기하려던 장부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어. 절차는 합법적이고 이 점은 누구도 트집 잡을 수 없어. 둘째, 내 실종이 지금 초점이야. 내 안전이 절대적으로 보장되고 우리가 충분한 주도권을 쥔 상태가 되기 전까지 너는 섣불리 모습을 드러내면 안 돼. 그랬다가는 저들에게 이용당해
새로운 혼란을 야기할 수 있어.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그의 눈에 예리한 빛이 스쳤다. 하지만 저들에게 작은 서프라이즈를 먼저 선사해 줄 수는 있지. 그는 내부 통신기를 들고 말했다. 홍보과 시작해도 좋습니다. 인증된 공식 플랫폼을 통해 간단한 공지를 발표하세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근 서울지방경찰청은 한 경제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법에 따라 피의자 박모 씨, 남 5세에 대해 강제 조치를 취했습니다. 현재 사건은 추가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시종일관 법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것을 약속드리며 시민 여러분께서는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공지는 극도로 간결했다. 공식적으로 내 실종이나 오빠와 나의 관계는 언급하지 않고 완전히 사건에 대해서만 이야기했다. 하지만 박도준에 대한 강제 조치가 사실임을 명확히 확인시켜 주었고 유언비어에 현혹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호소했다. 이것 자체만으로도 강경한 반격이었다. 이 공지가 나가자 마치 끓는 기름에 찬물을 한 방울 떨어뜨린 것 같았다. 이전까지 음모론을 외치던 목소리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더 많은 이성적인 네티즌들이 사건 자체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봐, 경찰 공식 발표 떴네. 박도준 진짜 문제 있었나 보네. 그럼 그렇지. 경찰이 사람 잡을 땐 다 증거가 있는 거야. 선동하던 놈들 이제 조용하겠네. 법에 따른 수사 지지합니다. 후속 보도 기다릴게요. 그러나 박 씨 집안의 반격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약 1시간 후 치밀하게 계획된 눈물의 쇼가 상연되었다. 오빠의 태블릿 PC에 한 라이브 방송 링크 알림이 떴다. 지역에서 꽤 영향력 있는 연예 매체가 놀랍게도 박 씨 집안 저택 앞에서 현장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었다. 제목은 더욱 선정적이었다. 단독 생중계, 박도준 모친 눈물의 호소, 부당한 처사 의심돼. 라이브 화면 속 나의 시어머니 윤희숙은 평소에 세련되고 고귀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수수하다 못해 낡아 보이기까지 하는 옷을 입고 있었다. 머리는 대충 묶었고 얼굴에는 화장기 하나 없이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다. 그녀는 몇몇 친척의 부축을 받으며 저택문 앞에 서서 카메라를 향해 목 놓아 울고 있었다. 제 아들은 억울해요. 그녀는 손수건으로 잊지도 않은 눈물을 닦으며 목맨 소리로 열연했다. 어제 막 결혼했는데 새아기는 어디 갔는지 알 수도 없고 우리 집안은 이미 충분히 혼란스러운데 경찰이 이렇게 앞뒤 가리지 않고 애를 데려가 버리면 저희더러 어떻게 살라는 건가요? 서 청장님, 제발 부탁드립니다. 한때나마 사돈이었던 정을 생각해서라도 부디 선처를 베풀어 제 아들을 풀어주세요. 무슨 일이든 저한테 하세요. 그녀는 박도준이 연루된 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고 오히려 신혼 실종, 사돈 같은 단어들을 필사적으로 강조하며 자신을 아들도 잃고 며느리도 잃은 불쌍한 늙은 어머니 이미지로 포장했다. 말 사이사이에는 교묘하게 오빠를 겨냥하며 그가 직권을 남용해 사적인 복수를 하고 있다는 뉘앙스를 풍겼다. 라이브 방송 댓글창은 순식간에 댓글 부대와 진상을 모르는 동정론자들에게 점령당했다. 세상에, 어머님 너무 불쌍하다. 신혼 아들은 잡혀가고 며느리는 실종되고 충격이 너무 크겠다. 경찰청장이면 뭐든 다 해도 되는 건가? 상급기관의 조사를 강력히 요구합니다. 박 씨 집안의 결백을 지지합니다. 윤희숙의 그 위선적인 통곡을 보며 나는 역겨워서 토할 것 같았다. 바로 저 여자가 어젯밤에는 냉혈하게 내 오빠를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하던 여자였다. 그런데 지금은 여기서 비련의 약자를 연기하고 있었다. 여론을 완전히 흙탕물로 만들려는 속셈이야. 나는 분노하며 말했다. 오빠는 차갑게 라이브 화면을 응시했다. 그의 눈에는 어떤 동요도 없이 오직 얼음장 같은 심사만이 담겨 있었다. 죽기 전 마지막 발악일 뿐이야. 저렇게 연기할수록 허점은 더 많이 드러나지. 자신의 실종을 언급했으니 마침 우리가 그걸 이용할 수 있겠군. 그는 다시 통신기를 들고 새로운 지시를 내렸다. 기술팀, 방금 윤희숙의 발언
특히 서연주 실종 관련 부분의 표현을 집중 분석할 것. 사이버 안전팀, 여론을 유도하여 핵심적인 의문 제기. 첫째, 박씨 집안은 왜 며느리가 실종된 후 즉시 대대적으로 공개 수색을 하지 않고 조용히 처리하려 했는가? 둘째, 윤희숙은 입만 열면 서연주가 실종되었다고 하는데 무슨 근거로 그러는가? 중요한 정보를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셋째, 박도준을 연행할 때 경찰이 관련 법적 서류를 제시했는가? 박씨 집안은 협조했는가? 이 의문들은 정확하고 강력했다. 순식간에 대중의 주의를 단순한 동정에서 사건 자체의 논리적 모순으로 되돌려 놓았다. 많은 이성적인 네티즌들이 반성하기 시작했다. 맞아, 며느리가 사라졌는데 시어머니가 며느리 찾을 생각은 안 하고 아들 타령만 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하네. 박씨 집안이 며느리 실종 신고를 적극적으로 안 한 것 같던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 경찰이 사람 잡을 땐 다 절차가 있지. 박씨 집안이 떳떳하면 조사에 협조하면 끝나는 거 아님? 여론의 방향이 미묘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시끄러웠지만 더 이상 박씨 집안이 일방적으로 조종하는 상황은 아니었다. 나는 오빠가 침착하게 지휘하며 상대의 공세를 하나하나 무력화시키는 것을 보며 마음속 깊이 존경심을 느꼈고 내 신념은 더욱 굳건해졌다. 이 전쟁은 법률의 싸움일 뿐만 아니라 지혜와 의지의 대결이었다. 우리 다음은 어떻게 해? 나는 이미 냉정을 되찾은 목소리로 물었다. 오빠는 라이브 방송을 끄고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의 말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다. 윤희숙이 스스로 무대를 차리고 노래까지 불렀으니 이제 우리가 무대에 올라가서 그녀의 그 비련극에 평생 잊지 못할 선물을 안겨줄 차례야. 진실을 세상에 밝힐 때가 됐어. 그는 나를 보았다. 눈빛이 깊었다. 연주야, 준비됐니? 곧 네가 직접 카메라 앞에 서서 모든 사람에게 그 신혼 첫날 밤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야 할지도 몰라. 나는 그의 시선을 마주하며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힘껏 고개를 끄덕였다. 나 준비됐어. 오빠 서진혁의 말은 한 줄기 번개처럼 여론의 오물로 인해 흐려졌던 내 마음속 어둠을 갈라놓았다. 그렇다. 회피와 분노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오직 폭풍에 맞서 진실이라는 날카로운 검으로 모든 거짓과 비방을 베어버려야만 한다. 이후 몇 시간 동안 안전가옥은 임시 전략 분석실 겸 리허설장으로 변했다. 오빠는 청에서 가장 뛰어난 이미지 컨설턴트와 위기관리 홍보 전문가를 불렀다. 비록 내부 인력이 임시로 맡은 역할이었지만 전문성은 의심할 여지가 없었다. 그들은 내가 사건의 맥락을 정리하고 윤희숙의 공개 통곡 속 논리적 허점을 분석하며 기자들이 던질 수 있는 온갖 날카롭고 심지어 교묘한 질문들을 시뮬레이션하도록 도왔다. 서연주 씨,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당신은 피해자입니다. 태도는 단호하되 너무 공격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세요. 둘째, 사실을 진술하세요. 특히 신혼 첫날 밤의 경험은 명확하고 냉정하게 디테일을 살려서 말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습니다. 셋째, 비난의 화살은 단순한 감정적 배신이 아닌 박씨 집안의 범죄 행위와 음모에 맞춰야 합니다. 격을 높이는 거죠. 넷째, 당신의 오빠와 경찰기관의 법에 따른 수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한다는 점을 보여주세요. 이미지 컨설턴트는 유능한 중년 여성이었다. 그녀의 말은 논리정연했다. 나는 진술을 몇 번이고 연습했다. 처음에는 긴장해서 목이 메었지만 나중에는 차분하고 단호해졌다. 그 끔찍했던 밤을 되풀이할 때마다 가슴의 상처가 다시 찢어지는 것 같았지만 뒤따라오는 것은 나약함이 아니라 더욱 거센 분노와 복수에 대한 결의였다. 나는 모든 사람에게 박씨 집안의 화려한 외면 아래에 얼마나 썩고 악독한 마음이 숨어 있는지 알려주고 싶었다. 오빠는 옆에서 계속 외부와 소통하며 기자회견의 시간, 장소, 보안 조치,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박씨 집안 쪽의 최신 동향을 확인했다. 박상진과 윤태식이 역시나 가만히 있질 못하는군. 오빠가 전화를 끊고 냉소했다. 윤희숙의 통곡이 기대했던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오히려 불똥이 튀었어. 지금 여론은 이미 그들을 의심하기 시작했지.
감시 정보에 따르면 박상진이 방금 신분이 특별한 인물과 비밀리에 만났어. 아마 그들 뒤에 있는 보호막 중 하나일 거야. 대응책을 논의하거나 심지어는 더 극단적인 행동을 계획하고 있을 수도 있어. 저들이 또 뭘 하려고? 궁지에 몰린 짐승은 무슨 짓이든 하지. 하물며 저렇게 오랫동안 군림해온 토착 세력이야. 오빠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기자회견을 방해하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너나 나를 해치려 할 수도 있어. 하지만 걱정 마. 모든 것이 통제하에 있어. 회견장 안팎은 이미 물샐 틈 없이 경비가 배치됐어. 그들이 움직이는 순간 제 발로 함정에 뛰어드는 꼴이 될 거야. 오후 2시 서울지방경찰청 기자회견장. 회견장은 크지 않았지만 빈자리가 없었다. 수많은 카메라와 마이크가 단상을 향해 있었고 소문을 듣고 모여든 기자들은 잔뜩 기대에 찬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다. 공기 중에는 긴장과 기대감이 감돌았다. 나와 오빠는 대기실에 앉아 있었다. 앞쪽에 소란스러운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다. 오빠가 내 어깨를 토닥였다. 그의 눈빛에는 격려와 신뢰가 가득했다. 연주야, 기억해. 너 혼자 싸우는 게 아니야. 내 뒤에는 법이 있고 정의가 있고 박씨 집안에게 억압당했던 모든 사람들이 있어. 가서 진실을 말해. 나는 심호흡을 하고 간결하고 단정한 정장 차림을 가다듬었다. 이미지 컨설턴트가 특별히 골라준 옷이었다. 피해자의 신분을 드러내면서도 존엄과 힘을 잃지 않는 모습이었다. 나는 거울 앞에서 마지막으로 눈빛이 단호하고 마지막 미숙함마저 벗어 던진 내 모습을 확인했다. 그리고 단호한 발걸음으로 오빠의 뒤를 따라 단상으로 향했다. 플래시가 순간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눈이 부셔 살짝 눈을 찡그렸다. 단상 아래에는 수많은 탐구적이고 호기심 어린, 심지어는 의심스러운 눈빛들이 있었다. 오빠가 먼저 간단한 모두 발언으로 경찰의 법에 따른 수사 원칙을 밝히고 이 사건의 핵심 피해자인 내가 직접 관련 상황을 진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그리고 마이크가 내게 넘어왔다. 회견장은 순간 조용해졌다. 모든 시선이 내게 집중되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는 것이 느껴졌지만 입 밖으로 나온 목소리는 이상할 정도로 평온하고 또렷했다.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연주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선 제 마음은 매우 무겁고 분노로 가득 차 있습니다. 바로 어제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해야 할 신혼 첫날 밤, 저는 저를 파멸시키고 심지어 제 오빠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치밀하게 계획된 끔찍한 음모를 겪었습니다. 나는 그날 밤의 깊은 잠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했다. 김 기사님의 등장, 그가 전해준 청천벽력 같은 경고, 박씨 집안의 사업 실패와 조폭 연루, 나를 이용해 오빠를 올가매려는 목적, 심지어 신혼 첫날 밤에 나의 부정을 위장한 현장을 만들어 협박의 도구로 삼으려 했던 계획까지. 나는 당시의 공포와 불신, 그리고 마침내 김 기사님의 신원을 확인한 후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배신당한 처절한 고통과 하늘을 찌를 듯한 분노를 묘사했다. 나의 서술에는 과장된 감정 표현이 없었다. 그저 담담하게 사실을 재현했을 뿐이다. 하지만 그 평온함이야말로 그 아래 억눌린 거대한 파도를 느끼게 했다. 단상 아래는 쥐 죽은 듯 조용했고 오직 카메라 셔터 소리와 녹음기가 돌아가는 미세한 소리만이 들렸다. 기자들의 표정은 호기심에서 충격으로 그리고 분노로 변해갔다. 제가 9.4일생으로 탈출한 후에야 오빠를 통해 경찰이 이미 박씨 집안의 불법 범죄 행위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 경험은 그들의 거대한 범죄 음모의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만약 그날 밤 제가 구출되지 못했다면 저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은 무엇이었을지, 제 오빠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은 또 무엇이었을지를요. 여기서 내 목소리는 살짝 높아졌고 쉽사리 감지하기 어려운 떨림이 섞여 있었다. 하지만 이 떨림은 오히려 더 진실하고 가슴 아프게 느껴졌다. 오늘 박도준 씨의 어머니 윤희숙 여사께서 언론 앞에서 통곡하며 제 오빠가 직권을 남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저는 그분께 묻고 싶습니다. 신혼며느리가 실종된 후
박씨 집안은 왜 적극적으로 경찰에 신고하고 찾지 않고 오히려 사건을 은폐하려 했습니까? 왜 제 남편 박도준 씨가 법에 따라 연행될 때 그들은 조사에 협조하지 않고 증거를 인멸하고 심지어 여론을 조작해 흑백을 전도하려 했습니까? 그들의 눈물은 범죄가 드러난 것에 대한 눈물입니까? 아니면 곧 닥쳐올 법의 심판에 대한 눈물입니까? 나는 단상 아래를 훑어보았다. 말투는 더없이 단호해졌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단지 저 자신만의 억울함을 풀기 위함이 아닙니다. 박씨 집안과 같은 불법 세력에게 피해를 입었거나 앞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 목소리를 내기 위함입니다. 저는 법이 공정하다고 굳게 믿으며 경찰이 법에 따라 박씨 집안의 모든 죄를 철저히 밝혀낼 것을 강력히 지지합니다. 저는 법을 짓밟고 무고한 사람을 해치려는 자는 누구든 반드시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말하고 나는 마이크를 내려놓았다. 회견장은 몇 초간 침묵에 잠겼다가 이내 뜨거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이 박수는 진실에 대한 지지이자 용기와 정의에 대한 성원이었다. 이어진 기자 질문 시간. 비록 질문은 날카로웠지만 나와 오빠 그리고 홍보팀이 사전에 준비한 덕분에 우리는 모두 능숙하게 대처했다. 오빠는 특히 경찰청장이라는 신분과 권위를 바탕으로 사건의 핵심 기밀에 관한 몇몇 질문에 대해 합리적이고 근거 있는 답변을 제시하며 박씨 집안이 조장하려 했던 권력에 의한 박해라는 거짓 프레임을 완전히 분쇄했다. 기자회견은 TV와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동시 생중계되었고 그 효과는 폭발적이었다. 이전의 모든 루머와 비방은 철 같은 사실과 나의 직접적인 고발 앞에서 산산조각났다. 여론의 방향은 완전히 역전되었다. 세상에 진실이 이렇게 끔찍했다니. 박씨 집안 진짜 악마다. 서연주 씨 지지합니다. 서진혁 청장님 지지합니다. 범죄자들 엄벌에 처해주세요. 전에 선동하던 댓글 부대들 나 뜨겁지 않냐? 이게 진짜 재벌가 막장 드라마네. 드라마보다 더하네. 나쁜 놈들 꼭 벌받았으면. 인터넷에 빠르게 퍼지는 지지와 성토의 글들을 보며 나는 우리가 이 중요한 전투에서 이겼다는 것을 알았다. 박씨 집안이 정교하게 짠 거짓의 그물은 우리가 뚫은 거대한 구멍으로 인해 찢어지기 시작했다. 안정가옥으로 돌아와 나는 소파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간 듯 했지만 정신은 이상할 정도로 흥분되어 있었다. 오빠가 물 한 잔을 건네주었다. 그의 눈에는 칭찬이 가득했다. 연주야, 정말 잘했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용감하고 침착했어. 이제는 박씨 집안이 이대로 끝내진 않겠지? 나는 물었다. 비록 여론전에서는 이겼지만 진짜 싸움은 아직 남아있다는 것을 알았다. 오빠의 얼굴이 무거워졌다. 당연히 아니지. 기자회견으로 완전히 등을 돌린 셈이야. 박상진과 윤태식, 그리고 그들 뒤에 있는 자들은 이제 궁지에 몰린 쥐가 아니라 죽기 살기로 덤벼들 거야. 최신 정보에 따르면 그들은 우리가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을 가능성이 높아. 조만간 극단적인 행동, 예를 들어 해외 도피나 핵심 증거 인멸, 심지어는 우리를 물리적으로 제거하려 할 수도 있어. 물리적으로 제거? 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안 등급을 최고로 올린다. 오빠의 말투는 단호했다. 너는 절대 내 시야에서 벗어나면 안 돼. 마지막 대결이 곧 시작될 거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들이 가장 미쳐 날뛸 때 가장 치명적인 일격을 가하는 거야. 기자회견은 마치 정확한 강타처럼 박씨 집안을 정신 못 차리게 만들었다. 여론은 완전히 역전되었고 인터넷에서는 박씨 집안에 대한 성토가 파도처럼 일었다. 이전에 그들을 위해 깃발을 흔들던 댓글 부대는 순식간에 자취를 감췄고 그 자리를 박씨 그룹을 철저히 조사하고 보호막을 파헤치라는 강력한 목소리가 대신했다. 심지어 과거 박씨 집안에게 억압당했을 법한 사람들이 익명으로 제보를 하며 더 많은 단서를 제공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안정가옥의 분위기는 이로 인해 풀리지 않고 오히려 더욱 무거워졌다.
오빠 서진역 앞의 통신장비는 이전보다 더 빈번하게 불이 켜졌고 전해오는 소식들은 박씨 집안 핵심부가 극도의 공포와 광기에 휩싸였음을 보여주었다. 청장님, 감시 결과 박상진과 윤태식이 저택 서재에서 격렬하게 다퉜습니다. 박상진이 물건을 집어던졌고 윤태식은 극도로 굳은 얼굴로 떠났습니다. 내부 분열이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목표 인물 박상진, 암호화된 번호로 빈번하게 통화. 통화 시간은 짧고 내용은 감청 불가. 하지만 신호 발신지는 수도권 외곽 방향으로 배우의 보호막과 긴급 연락을 취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능범죄수사팀 보고 박씨 그룹 본사 핵심 서버의 비정상적인 데이터 이동 포착, 최후의 민감 데이터 파기 또는 이동 시도로 보입니다. 우리가 심어놓은 감시 프로그램이 전력으로 차단 중입니다. 사이버 안전과 해외 몇몇 익명 계좌에서 비정상적인 자금 흐름 발견, 도피 자금을 준비하는 것으로 의심됩니다. 하나하나의 정보들이 모여 궁지에 몰린 맹수박씨 집안의 마지막 발악의 궤적을 그려냈. 그들은 마치 구석에 몰린 독사처럼 혀를 날름거리며 언제든 치명적인 공격을 가할 태세였다. 오빠, 저 사람들 도망치려는 거 아닐까? 나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만약 주범들이 해외로 도피한다면 국내 사업이 망하더라도 내 마음의 한은 풀리지 않을 것이었다.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야. 오빠가 냉소했다. 그의 눈빛은 매처럼 날카로웠다. 모든 공항과 교통요충지는 이미 통제에 들어갔어. 지금 저들은 독 안에 든 쥐야. 하지만 너무 몰아붙이면 정말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도 있지. 그는 방금 받은 정보 하나를 가리켰다. 거기에는 윤태식이 혼자 차를 몰고 시외곽의 한적한 개인 클럽으로 향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윤태식이 단독 행동을? 우리가 이전에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이 클럽은 배경이 복잡하고 몇몇 인물들이 비밀 거래를 하는 장소야. 그가 이 시점에 거길 갔다는 건 그 보호막이 보낸 중간책을 만나러 갔거나 혹은 상대를 협박하거나 마지막으로 목숨을 부지할 만한 무언가를 가지러 갔을 가능성이 커. 오빠는 즉시 지시를 내렸다. 윤태식을 밀착 감시할 것. 클럽 내외부는 통제하되 겉으로는 느슨하게 안으로는 철저하게. 뱀을 깨우지 마. 그가 누구를 만나는지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알아내. 필요하다면 바로 검거한다. 시간이 1분 1초 흐를수록 윤태식을 감시하는 팀으로부터 계속해서 소식이 들어왔다. 윤태식은 클럽의 은밀한 방으로 들어갔다. 방 안에는 다른 한 사람이 있었지만 신원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다툼을 벌였고 마치 흥정을 하는 듯했다. 갑자기 통신기에서 현장 정찰 요원의 다급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보고, 목표 지점 방 안에서 총성. 반복, 방 안에서 총성. 뭐라고? 나와 오빠는 동시에 벌떡 일어섰다. 진입, 강제 진입해서 현장 통제하고 인원 안전 확보. 오빠가 즉시 결단을 내렸다. 화면은 순식간에 정찰 요원의 몸에 부착된 카메라가 보내오는 흔들리는 영상으로 전환되었다. 몇 명의 사복 경찰이 호화롭게 꾸며진 그 방으로 맹렬히 돌입했다. 눈앞의 광경은 숨을 먹게 했다. 윤태식은 값비싼 페르시아 카펫 위에 쓰러져 있었다. 가슴에는 선명한 총상이 있었고 피가 솟구치고 있었다. 그는 눈을 크게 뜨고 있었고 얼굴에는 경악과 불신이 가득했다. 상대방이 갑자기 총을 쏠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듯했다. 그리고 그의 맞은편 검은색 트렌치 코트를 입고 야구 모자를 쓴 남자가 소음기가 달린 권총을 들고 서 있었다. 총구에서는 아직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 트렌치 코트 남자는 경찰이 들이닥치자 명백히 놀랐지만 반응은 매우 빨랐다. 그는 즉시 총을 들어 쏘려 했다. 탕! 맑은 총성이 울렸다. 트렌치 코트 남자가 아닌 돌격대원에게서 나온 소리였다. 총알은 정확하게 남자의 손목을 맞췄다. 권총이 바닥에 떨어졌다. 다른 대원들이 달려들어 신속하게 그를 제압하고 모자를 벗겼다. 음침하고 칼자국이 있는 얼굴이 드러났다. 윤태식 상태 확인하고 상대 신원 확인해. 오빠가 통신기로 명령했다. 청장님,
보고드립니다. 윤태식 사망. 용의자는 손목에 중상을 입고 제압되었습니다. 몸에서 위조 여권, 다량의 현금, 그리고 암호화된 USB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돌격대원이 신속하게 보고했다. 윤태식이 죽었다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박 씨 집안 사람들을 모두 증오했지만 그가 자신이 끌어들인 동맹의 총에 맞아 죽었다는 사실에 알 수 없는 한기를 느꼈다. 호랑이와 가죽을 논한 대가였다. 즉시 저 살인범을 신문해.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배후를 알아내. 기술팀, 저 USB 해독에 총력을 기울여. 오빠의 목소리에는 억눌린 분노와 약간의 초조함이 묻어 있었다. 윤태식의 죽음은 중요한 단서가 끊길 수 있음을 의미했지만 동시에 상대의 입막음 시도로 인해 더 깊은 흑막이 드러날 수도 있었다. 바로 그때 박 씨 집안 저택을 감시하던 다른 팀으로부터 긴급한 소식이 들어왔다. 청장님, 박상진과 윤희숙이 차를 몰고 저택을 강제로 돌파, 외곽에 설치한 은밀한 경계선을 뚫고 고속도로 방향으로 도주 중입니다. 차량은 개조되어 속도가 매우 빠릅니다. 역시나 궁지에 몰렸군. 모든 교차로 차단 지점에 연락해 요격할 것. 안전에 유의, 그들이 무기를 소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헬리콥터 이륙시켜 공중 추적 실시. 오빠가 단호하게 명령하고 나를 보았다. 연주야, 넌 여기 있어. 절대적으로 안전해. 나는 현장 지휘하러 가야겠어. 오빠, 조심해. 나는 지금이 사적인 감정을 나눌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기에 힘껏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오빠는 한 팀을 이끌고 신속하게 떠났다. 안전가옥에 남은 나는 여러 개의 감시 화면을 심장이 터질 듯한 기분으로 지켜봤다. 한쪽에서는 윤태식 살해, 현장의 신문과 USB 해독이, 다른 한쪽에서는 박상진 부부의 목숨을 건 도주국의 실시간 추적이 펼쳐지고 있었다. 도시 전체가 마치 보이지 않는 거대한 그물에 덮인 듯했고 그 그물을 거두어들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고속도로 위, 박상진이 운전하는 검은색 세단은 미친 소처럼 좌충우돌하며 교통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몇 번이나 사고를 낼 뻔했다. 공중에 헬리콥터가 바짝 뒤를 쫓고 지상의 여러 경찰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추격했다. 현실판 분노의 질주가 상연되고 있었다. 목표 차량, 5호 터널 진입. 터널 내 감시 사각지대 있으니 각 팀 주의. 목표가 터널 내에서 차량을 버리거나 매복할 가능성 대비 모두의 심장이 조여왔다. 터널 반대편에는 이미 경찰이 타이어, 펑크 장치와 요격 차량들을 설치해 놓았다. 몇 초 후 검은색 세단은 곱비 풀린 야생마처럼 터널을 빠져나왔다. 그러나 터널을 빠져나오는 순간 차량은 요격 지점을 돌파하려 하지 않고 갑자기 핸들을 꺾어 터널 입구에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지우. 거대한 충돌음과 함께 차 앞부분이 심하게 찌그러지고 하얀 연기를 내뿜으며 멈춰섰다. 어떻게 된 거지? 자살인가? 내가 놀라 소리쳤다. 경찰차들이 신속하게 포위했고 경찰들이 총을 든 채 조심스럽게 접근했다. 운전석 문이 힘겹게 열리고 박상진이 머리에 피를 흘리며 비틀거리며 기어 나왔다. 하지만 그는 저항하지 않고 두 손을 높이 들었다. 얼굴에는 울고 있는 건지 웃고 있는 건지 모를 기이한 표정이 떠올랐다. 그는 큰 소리로 외쳤다. 자수하겠습니다. 제가 다 불겠습니다. 제가 신고합니다. 죄를 뉘우치고 협조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수석의 윤희숙은 충격으로 기절한 듯 이마에서도 피가 흐르고 있었다. 이 장면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박상진이 마지막 순간에 자수와 신고를 선택한 것이다. 그는 누구를 신고하려는 걸까? 윤태식을 죽인 칼자국 얼굴의 배후?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 동시에 기술팀으로부터 좋은 소식이 들려왔다. 청장님, USB 암호 해독 성공했습니다. 아내는 박 씨 집안이 수년간 몇몇 핵심 인물들에게 뇌물을 제공한 상세 기록이 있습니다. 시간, 장소, 금액, 담당자까지 전부 다요. 그리고 중요한 대화 녹음 파일도 몇 개 있습니다. 진실은 전례 없는 속도와 힘으로 맹렬하게 벗겨지고 있었다.
견고해 보였던 박씨 집안이라는 성은 마침내 내부에서부터 완전히 붕괴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박상진의 막판 투항은 이 무너진 폐허 위에 또 하나의 거대한 폭탄을 던진 셈이었다. 박상진의 고속도로 터널 앞에서의 극적인 자수는 마지막 도미노 조각을 쓰러뜨리며 박씨 집안 범죄 제국의 완전한 붕괴를 촉발했다. 살인범에게서 압수한 암호화된 USB와 박상진이 감형을 위해 앞다투어 털어놓은 단서들은 마치 정교한 수수용 메스처럼 이 도시의 몸에 붙어 있던 거대한 악성 종양을 완전히 도려냈다. 그 안에 기록된 뇌물 명단, 검은 돈 거래 내역, 심지어 더 은밀한 범죄 모의들은 충격적이었다. 연루된 보호막의 직급과 범인은 오빠 서진혁조차 처음에는 경악할 정도였다. 서울 전역을 휩쓸고 심지어는 상급 기관까지 놀라게 한 청렴의 폭풍이 박씨 집안 사건을 기점으로 맹렬하게 불어닥쳤다. 명단에 오른 과거 위선적인 가면을 썼던 인물들이 철 같은 증거 앞에서 차례로 조사를 받게 되자 여론은 들끓었고 시민들은 환호했다. 박씨 집안 내부는 그야말로 나무가 쓰러지니 원숭이들이 흩어지는 꼴이었다. 윤희숙은 병원에서 깨어난 후 남편의 배신과 산더미 같은 증거 앞에서 정신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 관대한 처벌을 받기 위해 그녀 역시 미친 듯이 물고 늘어지기 시작했다. 박씨 집안 자체의 온갖 범죄를 자백했을 뿐만 아니라 더 많은 비밀들을 털어놓았다. 그들이 처음 나를 목표로 선정한 과정, 박도준을 시켜 치밀하게 내게 접근시킨 방법, 그리고 신혼 첫날 밤에 그 악독한 계획의 모든 디테일까지. 그녀의 증언은 윤태식을 죽인 살인범 신문 결과, 해외 용병 조직의 일원으로 박씨 집안 배후의 거물이 입막음과 USB 회수를 위해 파견한 것으로 밝혀짐의 자백, 김 기사님이 제공한 녹음 파일, 압수된 장부 등과 완벽하고 잔혹한 증거사슬을 형성하며 박씨 집안을 치욕의 기둥에 단단히 못 박았다. 몇 달 후 서울중앙지방법원 최대 법정, 빈자리 하나 없이 꽉 찬 방청석, 박상진, 윤희숙 별도 재판 및 박씨 집안 범죄 조직 주요 구성원들에 대한 공개 재판은 도시 전체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나는 핵심 피해자이자 증인으로 원고석 옆에 앉았고 오빠 서진혁은 사건 담당 기관 책임자이자 내 가족으로서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았다. 이것은 내가 신혼 첫날 밤에 도망친 이후 처음으로 공개적인 장소에서 박도준과 마주하는 것이었다. 그는 수의를 입고 법무관들에게 이끌려 들어왔다. 한때 그토록 의기양양하고 다정한 척 위장했던 남자는 지금은 잿빛 얼굴에 눈은 퀭하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다. 그는 헐렁한 수의 안에 몸을 움츠리고 마치 모든 기력을 빼앗긴 듯했다.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감히 나를 쳐다보지도 못했고 방청석에 앉은 과거에는 아첨했지만 지금은 경멸의 눈빛을 보내는 지인들도 쳐다보지 못했다. 재판 과정은 길고 고통스러웠다. 검사는 명료하고 냉정한 어조로 수백 페이지에 달하는 기소장을 낭독했다. 박씨 집안이 어떻게 불법적인 수단으로 부를 축적했는지, 어떻게 인맥을 구축했는지, 어떻게 음모를 꾸며 나와 내 오빠를 함정에 빠뜨리려 했는지 하나하나 조목조목 밝혀졌다. 증거가 하나씩 제시될 때마다 방청석에서는 낮은 경악과 웅성거림이 일었다. 법정에서 김 기사님이 제공한 박도준과 윤희숙이 거실에서 스캔들을 이용해 내 오빠를 협박할 방법을 논의하는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을 때 박도준의 몸은 격렬하게 떨렸고 머리는 거의 책상 밑으로 파고들 뻔했다. 그리고 윤희숙은 잿빛 얼굴로 눈을 감고 현실을 외면했다. 내가 증언할 차례가 되었다. 나는 일어나 증인석으로 걸어갔다. 심호흡을 하고 평온한 눈으로 피고석의 박씨 집안 사람들을 훑어본 후 마지막으로 박도준의 얼굴에 시선을 고정했다. 그의 눈빛은 나와 마주치자마자 공포와 부끄러움으로 가득 차 피했다. 피고인 박도준. 내 목소리는 마이크를 통해 법정 전체에 울려 퍼졌다. 명확하고 안정적이었으며 모든 풍파를 겪고 난 후의 냉정함이 담겨 있었다. 우리 결혼식에서 나한테 했던 맹세 기억하나요? 나를 지켜주고
어떤 상처도 받지 않게 해주겠다고 했죠. 박도준의 몸이 움찔했다.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런데 당신은? 내 목소리가 살짝 높아졌다. 억누를 수 없는 고통과 분노가 담겨 있었다. 당신과 당신 가족은 나에게 접근한 첫날부터 나를 어떻게 상처 입힐지, 어떻게 이용할지, 어떻게 내 오빠를 무너뜨릴지를 계획하고 있었어요. 그 신혼 첫날 밤, 만약 오빠가 미리 데뷔하지 않았다면 나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명예는 땅에 떨어지고 당신들이 오빠를 협박하는 도구가 되었겠죠. 당신의 맹세는 종이보다 얇았고 당신의 마음은 먹물보다 검었어요. 나의 질책은 채찍처럼 박도준의 몸을 그리고 양심 있는 모든 사람의 마음을 때렸다. 방청석에서는 억눌린 흐느낌과 분노의 낮은 고함이 들려왔다. 나는 당신에게, 당신들 박씨 집안에게 한 점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나는 허리를 꼿꼿이 펴고 타오르는 눈빛으로 말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약자의 모습으로 동정을 구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피해자의 신분으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제 눈으로 직접 보기 위함입니다. 저는 법이 저에게 그리고 당신들에게 상처 입은 모든 사람에게 공정한 판결을 내려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말을 마치고 살짝 고개를 숙인 뒤 자리로 돌아왔다. 그 과정에서 나는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거대한 고통이 변해 만들어진 단호한 힘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을 압도했다. 오빠는 방청석에서 내게 칭찬과 격려의 눈빛을 보냈다. 이어진 재판에서 박도준의 심리적 방어선은 완전히 무너졌다. 명백한 증거와 나의 고발 앞에서 그는 자신의 가족 범죄 가담, 신혼 첫날 밤 음모 계획 등의 죄를 모두 인정했다. 법정에서 죄를 시인한다고 밝혔다. 박상진과 윤희숙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서로 앞다투어 공범을 폭로하며 공을 세우려 했었다. 그 장면은 매우 추악했고 인간성의 추악함을 남김없이 보여주었다. 길고 긴 심리가 마침내 끝났다. 재판장은 오랜 시간 동안 판결문을 낭독했다. 마침내 법봉이 떨어지고 장엄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피고인 박도준, 사기죄, 뇌물공여죄, 무고죄, 불법감금 미수죄 등 경합범으로 징역 20년에 처하고 자격정지 5년 및 개인 전 재산을 몰수한다. 피고인 박상진, 피고인. 판결 결과가 하나씩 선고되었다. 박씨 집안 주요 구성원들은 모두 법의 엄중한 처벌을 받았다. 박도준은 판결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고 법무관들에게 부축되어 일어섰다. 그의 얼굴은 잿빛이었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마치 한순간에 영혼을 빼앗긴 듯했다. 그의 인생, 그의 재벌의 꿈은 이 차가운 법정에서 완전히 끝장났다. 재판이 끝나고 사람들이 점차 흩어졌다. 나는 장엄한 법원 건물을 걸어 나왔다. 밖은 햇살이 눈부셨고 나는 살짝 눈을 찡그렸다. 몇 달간 내 마음을 짓누르던 그 거대한 돌덩이가 그 법봉 소리와 함께 완전히 부서져 내린 듯했다. 오빠가 내 곁으로 다가와 가볍게 내 어깨를 감쌌다. 끝났어, 연주야. 나는 고개를 들어 씻은 듯 맑은 하늘을 보았다. 길고 긴 숨을 내쉬었다. 응, 끝났어. 거짓과 음모로 짜인 그 악몽이 마침내 끝났다. 오빠, 고마워. 나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눈물이 마침내 름부주 흘러내렸다. 하지만 이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해방과 새로운 시작의 눈물이었다. 바보 같은 소리. 오빠한테 고맙긴. 오빠가 내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의 말투는 오랜만에 듣는 가벼움이었다. 가자, 집에. 엄마가 네가 제일 좋아하는 갈비찜 해놓고 기다리셔. 액땜해야 한다고. 집이라는 단어가 이 순간 이토록 따뜻하게 들릴 수 없었다. 나와 오빠는 나란히 계단을 내려갔다. 햇살이 우리의 그림자를 길게 늘어뜨렸다. 등 뒤에는 법과 정의를 상징하는 장엄한 건물이, 앞에는 차들로 붐비고 사람 사는 냄새가 나는 세상이 있었다. 나는 안다. 그 추악했던 과거는 상처처럼 내 인생에 영원히 남을 것이다.
하지만 더 이상 아프지 않을 것이다. 단지 내가 과거에 얼마나 어리석고 사람을 쉽게 믿었는지, 그리고 절망 속에서 가족의 사랑과 정의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일깨워 줄 뿐이다. 나는 더 이상 온실 속 화초처럼 세심한 보호가 필요한 존재가 아니다. 비바람을 겪고 내 손으로 가시덤불을 베어낸 전사다. 앞으로의 길은 아직 길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왜냐하면 햇살은 결국 모든 어둠을 몰아낼 것이고, 나와 오빠는 그 햇살 아래에서 우리의 진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기 때문이다.